환승하고 보니 국가 1급 보호 쓰레기가 되어 있었다. 구렁이로서 나라의 보호를 받으며 먹고 자는 행복한 삶을 꿈꿨지만 법을 어기고 나를 잡아다가 뱀탕을 끓이려는 놈들이 있을 줄이야. 다행히 위기의 순간 포식 진화 시스템을 각성했다. 10m 크기의 타이탄보아는 물론 만물을 녹이는 용암거대 뱀, 심지어 불멸의 3000시룡까지 진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지금 난 수직계로 급소를 꽉 붙잡힌 채 꼼짝도 못하고 있다. 저항할 새도 없이 바구니에 던져졌다. 이 구렁이 진짜 통통하네. 한 2-3kg는 되겠어. 대청산에서도 보기 드문 놈이야. 오늘 저녁에 뱀탕으로 몸보신하자. 보신은 무슨? 손님 대접하면 돈이 꽤 될 거야. 망했다 망했어. 구렁이가 된 것도 서러운데 뱀탕 재료가 될 처지라니. 아니, 구렁이는 국가보호동물인데 야생은 잡으면 안 된다고. 팔아도 안 되고 뱀탕은 더더욱 안 돼. 이건 명백한 범법 행위라고. 아쉽게도 상대가 없어서 말을 할 수가 없으니 저들에게 법 교육을 할 방법이 없네. 그래도 대청산이라는 말을 들으니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 같다. 어서 내려가자. 이 뱀 덕분에 오늘 훈제했네. 잠깐 기다려봐. 뱀 사진을 단톡방에 올렸더니 이 사장님이 바로 60만 원을 줬어. 내일 저녁에 뱀탕 먹으러 온대.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든 도망치려 몸을 뒤틀었지만 바구니는 너무 견고했다. 공중에서 흔들거릴 뿐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히히덕거리며 뱀탕 조립업을 논의하는 소리를 듣자니 점점 더 공포가 밀려왔다. 다시 태어난 결말이 고작 이거라니. 공포 수치 달성, 진화 시스템 활성화, 초보자 패키지 오픈, 실용의 정렬 1개, 수연 진화 템플릿 1개, 아토닉 브레스 모듈 1개. 난 순간 흥분하기 시작했다. 실용은 모든 용의 조상이다. 신화 속 태고의 지배자다. 이 정혈만 있다면 흡수하는 즉시 구렁이에서 신룡으로 진화할 수 있다. 난 서둘러 인벤토리에서 7색 광채가 나는 정혈을 찾아 사용을 외쳤다. 숙주 레벨이 너무 낮습니다. 실용의 정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결국 뱀탕이 되어야 하는 건가? 다행히 다른 2개는 쓸 수 있었다. 진화 템플릿은 앞으로의 진화 방향을 정해주었고 아토믹 브레스는 공격 수단이 됐다. 진화 포인트로 레벨을 올리려면 다른 생물을 잡아먹어야 하고 공포 수치는 상자 교환에 쓰인다. 지성체에게 공포를 주면 얻는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지만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몸이 덜컥 흔들리더니 야생 요리 전문점인 어느 농가 맛집에 도착했다. 사냥꾼들은 나를 극진히 챙겼다. 바구니 위에 큰 돌까지 올려두며 도망칠 틈을 주지 않았다. 난 조용히 이때를 기다렸다. 어둠이 깔리고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뱀 눈을 번쩍 떴다. 혀를 쉴 새 없이 날름거리며 주변에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뒤 탈출을 준비했다. 순식간에 연필처럼 가늘고 짧은 브레스를 뿜었다. 겉보기엔 초라해 보였어도 성능 하나는 확실했다. 바구니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고 조심스럽게 밖으로 빠져나왔다. 산으로 도망치려던 찰나 근처에 닭장이 있는 걸 발견했다. 여긴 완전 공작 뷔페잖아. 감히 국가보호동물을 무시해? 나를 잡아다 뱀탕을 끓이려 해? 이제 나의 복수를 받아라. 난 망설임 없이 먹잇감이 가득한 닭장으로 돌진했다. 이상은 높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난 패배했다. 커다란 수탉 한 마리에게 지고 말았다. 수탉의 전투력이 이렇게 강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난 급히 방향을 틀어 달걀 바구니가 있는 곳으로 갔다. 닭을 못 먹으면 달걀이라도 먹자. 어쨌든 영양가는 높으니까 입을 최대한 크게 벌려 겨우 하나를 삼켰다. 입에 넣자마자 에너지로 흡수됐다. 달걀 보식, 진화 포인트. 달걀 보식, 진화 포인트. 바구니엔 달걀이 8개가 넘었고 총 635포인트를 얻었다. 300포인트면 레벨업이다. 난 레벨 2가 되었다. 이제 몸 길이는 1m. 무게도 4kg으로 늘었다. 다시 수탉 앞에 선 나는 자신감이 넘쳤다. 짧은 비명 소리와 함께 수탉은 내 입속에서 최후를 맞았다. 진화 포인트 55 획득. 닭장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됐다. 닭들이 울부짖고 깃털이 사방으로 날렸다. 암탉 포식, 진화 포인트 35. 암탉 포식, 진화 포인트 40. 크기에 따라 포인트도 조금씩 달랐다. 마지막 암탉까지 삼키고 나니 총 1010포인트가 쌓였다. 1000포인트를 소모해 다시 한 번 진화했다. 순식간에 몸 길이는 1.5m, 무게 6kg가 됨과 동시에
밖에서 욕설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여유 부릴 시간이 없었다. 서둘러 몸을 움직여 농가를 빠져나갔다. 소란에 잠이 깬 사냥꾼들이 전등과 갈고리를 들고 달려왔다. 피 한 방울 없이 텅 빈 닭장을 보고 그들은 어릴 적 할머니께 들은 귀신 이야기를 떠올렸다. 둘은 서로 눈을 마주치더니 비명을 지르며 방으로 도망쳤다. 지동파로부터 공포수치 250, 정소곤으로부터 공포수치 250, 풀숲을 헤치며 산으로 향하던 내게 갑자기 알림이 왔다. 지금이야말로 강해져야 할 때다. 난 망설이지 않고 바로 교환했다. 브론즈 상자 오픈, 모듈 획득, 랭독의 이빨, 장착 시 4개의 독리가 생성되며 독성은 코브라의 50배에 달한다.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보상이다. 사냥 수단이 부족해 걱정이었는데 독리를 가진 채 산에 들어간 나. 그야말로 굶주린 호랑이가 양대를 마냥 격이었다. 보이는 대로 먹어치우자. 진화 포인트가 로켓처럼 치솟았다. 며칠 만에 레벨 5가 되었고 몸길리는 3m, 무게는 55kg에 달했다. 이미 일반적인 구렁이의 한계를 넘었다. 몸집이 계속 커지면서 벤의 특성인 데스랩을 각성했다. 중형 동물도 제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 내 상태로는 여기서 더 진화하기란 쉽지 않다. 주변 작은 동물들이 씨가 말랐으니까 이만저만의 진화 포인트는 정말 압박이다. 계속 진화하고 싶다면 더 높은 고도로 가야만 한다. 더 덩치가 큰 맹수를 사냥해야 한다. 바로 그때 멀리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대청산을 탐험해보죠. 눈 크게 뜨고 저와 함께 기적을 확인하시죠. 야생 생존은 아주 복잡한 일입니다. 일반인은 함부로 따라하지 마세요. 저 야생 아웨이는 전문 기술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앞쪽 풀숲에 야생 계란 볶음밥이 있네요. 아직 김이 모락모락 나요. 우리 같이 잡으러 가봅시다. BJ 아위는 인지도는 낮지만 팬들에게는 꽤 인기가 많다. 종종 진지하게 무개념 BJ를 흉내내며 조작 방송을 풍자하곤 한다. 방송 분위기도 아주 유쾌했다. 풀숲에 숨어보던 나는 어이가 없었다. 대체적은 무슨 BJ야? 너무 소란스럽잖아. 중요한 것은 그가 내 음신처와 점점 가까워진다는 거다. 마주치기라도 하면 겁먹지 않겠어? 잠깐. 겁을 주면 공포 수치가 오르겠는데?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됐으니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아위가 카메라를 보며 윙크를 해댔다. 조상님 말씀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했죠? 비록 야생이지만 삶의 질을 포기할 순 없죠. 자, 가시죠. 야생 생존 마스터 아위와 기적을 보시죠. 그때 샤오메이라는 여자 조수가 내가 숨은 풀속 앞으로 뛰어오더니 요염한 포즈를 취했다. 여러분 보세요. 야생 마노라입니다. 앞에서 히히낙낙하며 껴안고 있는 아위와 샤오메이를 보니 정말 할 말이 없었다. 여긴 대청산이라고. 아무리 북쪽 기슭이라도 야생동물이 얼마나 많은데 경계심이 너무 부족하군. 너희 둘에게 교육 좀 시켜줘야겠다. 여러분, 야생 마노라도 법대로 잡아야죠. 필요한 장비는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아웨이가 마술을 부리듯 주머니에서 빨간 수첩 2개를 꺼냈다. 거기엔 결혼증이라고 크게 적혀 있었다. 그러더니 둘이 팔을 뻗어 카메라를 향해 머리 위로 하트를 그렸다. 하지만 다음 순간 둘이 만든 하트 가운데로 갑자기 배야만 한 머리가 쏙 튀어나왔다. 햇빛 아래에 흑황색 비들이 번쩍였다. 세상에나, 저게 무슨 뱀이야? 아위 도망쳐. 행복했던 미소가 순식간에 아위와 샤오메이의 얼굴에서 굳었다. 비명소리와 함께 샤오메이가 기절해버렸다. 장샤오메이로부터 공포 수치청. 아위가 비명을 지르며 기절한 샤오메이를 꽉 끌어안고 몸으로 덮더니 자신도 겁에 질려 기절했다. 허위로부터 공포 수치청. 탕샤오로우로부터 공포 수치청. 니포왕으로부터 공포 수치청. 엄청난 공포 수치가 머릿속에 쏟아졌다. 방송 시청자들도 겁을 먹으면 수치가 올랐다. 나는 열심히 스마트폰 카메라를 향해 연기를 시작했다. 뱀의 눈동자에는 냉기가 가득했고 날름거리는 혓바닥은 쉬익 소리를 냈다. 공포 수치가 미친 듯이 올라갔다. 겨우 10초 지났을까? 방송 화면이 꺼졌다. 관리자가 방송국을 찾아간 것이다. 수치 증가 속도가 금세 떨어졌다. 그래도 여유는 남았는지 숫자가 천천히 꾸준하게 계속 올랐다. 공포 수치 54,213. 500점이면 브론즈 상자 교환 가능. 5,000점이면 실버 상자 교환. 5만 점이면 골드 상자로 교환할 수 있다. 골드 상자 오픈. 타이탄 보아 모델 획득. 마인드 비컨 모듈 융합 가능. 융합 중에는 신체 제어력을 잃게 됩니다.
예상 소요시간 1시간. 마인드 비컨은 정신력으로 주변을 감지하고 다른 생물과 정신적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이 스킬 대박인데? 정신 소통이 된다면 가족에게 내가 살아있다고 알릴 수 있다. 진정하자. 아직은 정체를 드러내선 안 돼. 들켰다간 사람들에게 잡혀갈지도 몰라. 실험실에 갇혀 해부당하겠지. 하지만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너무 그리웠다. 바닥에 떨어진 아위의 폰을 보며 나는 나도 모르게 고개를 숙여 떨리는 혓바닥으로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가고 수화기 너머로 지친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누구신가요? 익숙한 목소리에 눈물이 왈칵 났다. 여보세요? 왜 말이 없니? 무슨 일 있니? 전화 잘못 거셨나요? 말씀 안 하시면 끊겠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너무 늙으셨다. 통화 기록을 삭제했다. 마지막으로 꼭 껴안고 있는 아이 커플을 뒤로하고 나는 뒤도 안 돌아보고 풀숲으로 사라졌다. 내가 떠나고 싶은 뒤 구조 헬기가 신속하게 도착했다. 아위와 샤오메이는 아주 유명해졌다. 그리고 반나절을 헤맨 끝에 드디어 안전한 동굴을 찾아냈다. 곧바로 융합을 시작했다. 타이탄 보아 모델 융합 과정은 무척 고통스러웠다. 신체 제어권을 완전히 잃었지만 몸의 변화는 또렷하게 느껴졌다. 유전자와 미세한 부분까지 최적화되며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분기와 재조합 과정을 거쳤다. 1시간 뒤 융합이 끝났고 난 다시 내 몸을 완벽히 통제하게 됐다. 순식간에 말로 못할 상쾌함이 전신을 감쌌다. 내 새로운 눈동자가 빛을 내뿜었다. 거대한 몸집이 한층 더 팽창했다. 티니의 뱀의 울음소리에는 폐구의 맹수다운 살벌한 기운이 서렸다. 내 상태를 확인해보니 종족이 타이찬 보어로 바뀌어 있었다. 융합을 마친 후 은신처인 동굴을 떠나려는데 주변에서 진동이 느껴졌다. 마인드 비컨 작동. 동굴 밖에 거대한 멧돼지 한 마리가 땅을 파헤치고 있었다. 잇따른 진화로 배가 몹시 고팠는데 먹잇감이 제 발로 왔다. 그냥 보낼 이유가 전혀 없지. 나는 곧장 동굴 밖으로 나갔다. 상체를 높이 치켜들자 혓바닥 날름거리는 소리가 소름 끼치게 울렸다. 제 발로 찾아온 그 멧돼지는 작은 눈에 폭력성과 광기가 가득했다. 이 멧돼지 좀 이상하다. 덩치가 너무 크잖아. 몸 길이가 3m에 달하고 몸무게는 최소 500kg은 돼 보였다. 내가 알던 가장 큰 멧돼지도 2m, 200에서 300kg 정도였는데 멧돼지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말라붙은 피와 살점이 가득 묻어 있었다. 진짜 괴물을 만났다는 걸 확신했다. 멧돼지가 언제부터 고기를 먹었지? 바로 그때 문제가 있어 보이는 이 멧돼지가 먼저 공격을 시작했다. 마치 돌진하는 탱크처럼 나를 향해 달려왔다. 눈에는 살기가 번득였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서둘러 몸을 비틀어 피했다. 거대한 멧돼지 언니 2개를 피했어. 굵은 뱀 몸통은 최고의 올감이지. 우렁찬 포어 소리 후에 몸은 내 몸에 걸려 넘어졌고 마력 넘치는 불도저처럼 바닥을 휘쓸며 앞으로 미끄러졌어. 날 잡아먹으려 하다니. 사이킥 비컨 발동. 멧돼지의 정신세계와 연결했지. 몸의 생각은 살점에 대한 갈망과 식욕으로 가득 차 있었어. 구덩이에서 일어난 멧돼지는 어지러운 머리를 흔들더니 다시 머리를 돌려 붉게 충혈된 눈을 부라리며 포효와 함께 2번째 돌진을 시작했어. 내 뱀 눈은 서늘하게 가라앉았지. 머릿속으로 빠르게 대책을 세우며 몸을 쓰러뜨릴 방법을 시뮬레이션했어. 덩치와 무게의 압도적 열세 때문에 대부분의 공격수단이 무용지물이야. 그제야 깨달았어. 내 공격수단이 너무 부족하다는 걸. 아토믹 브레스면 끝낼 수 있겠지만 소모가 너무 커. 지금 내 상태로는 기회는 단 한 번뿐이야. 광분에서 달려오는 멧돼지를 보며 정말 이해가 안 가네. 영양제가 굴러 들어온 줄 알았는데 왜 목숨 건 사투가 된 거지? 태산 같은 대왕 멧돼지는 한 번 넘어진 경험 때문인지 2번째 돌진은 훨씬 신중했어. 차가운 산바람을 가르며 몸을 세운 나를 향해 다시 돌진했지. 뱀 특유의 유연함으로 쉽게 피했지만 다음 순간 놈이 갑자기 고개를 옆으로 꺾어 어미로 치켜올리는 공격을 했어. 두꺼운 천이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내 몸에 손가락 굵기의 상처가 났어. 뱀피 특유의 비린내가 공기에 퍼졌지. 다시 한번 놈은 코를 킁킁거리며 피냄새를 맡고는 흥분했어. 작은 눈은 더욱 붉게 타올랐지. 바로 지금이야. 통증을 참으며 번개처럼 튀어나가 땅을 파헤치던 멧돼지에게 달려들었어. 멧돼지는 뱀을 상대해본 경험이 아주 풍부했지.
몸을 휘감아 조이는 게 전부라 생각했어. 지적 생명체나 가질 법한 경멸이 놈의 작은 눈을 스쳐 지나갔어. 하지만 예상과 달리 강림한 용과 같은 기세로 몸을 감는 대신 입을 크게 벌려 놈의 단단하고 거대한 머리를 겨눴어. 10만 도의 고원 아토닉 드레스가 순식간에 놈의 머리를 관통했지. 필살기의 위력은 정말 엄청났어. 태산 같던 멧돼지는 즉사했고 타는 냄새가 순식간에 퍼져나갔어. 사이킥 비컨을 켜둔 채로 몸의 생각을 감시하던 나는 지금 의구심이 들었어. 이육식 멧돼지는 흉폭할 뿐만 아니라 지능도 매우 높았거든. 죽는 그 순간 경악과 불만이 가득 느껴졌어. 심지어 생명이 꺼져갈 때 나는 놈의 기억 속에서 새끼들을 데리고 있는 암컷을 봤어. 이러한 인간적인 사고는 상식 밖이야. 일단 생각을 멈추고 내 상태부터 확인했어. 겨우 키운 3리터의 몸길리는 다행히 줄지 않았지만 힘들게 모은 진화 포인트가 2000점이나 깎였어. 나는 화가 나 멧돼지를 노려보며 크게 한 입 베어 물었지. 변이 멧돼지 고기 흡수. 진화 포인트 356 추가. 변이 멧돼지 고기 흡수. 진화 포인트 356 추가. 전혀 예상치 못했어. 이놈이 이렇게 많은 포인트를 주다니. 한 입이 수탉 10마리를 먹는 급이야. 급증하는 진화 포인트를 보며 차가운 내 눈도 만족스레 가늘어졌지. 순식간에 태산 같은 멧돼지를 다 먹어치웠어. 총 36,785포인트를 얻었지. 2만 포인트를 써서 레벨업. 드디어 6레벨이 됐어. 몸길리는 5m로 늘어났지. 하지만 다음 레벨은 5만 점이나 필요해. 멧돼지 가족을 몽땅 잡아먹으면 충분히 모을 수 있겠어. 나는 몸을 틀어 산중턱의 동굴을 향해 출발했지. 그 시각 대정산 북쪽 기탈에는 정체불명의 중년 남자가 바쁘게 길을 가고 있었어. 헐렁한 트레이닝복을 입고 모자를 푹 눌러 쓴 모습이었지. 그가 길을 재촉하던 그때 앞에서 검을 든 채 낡은 도포를 입은 노인이 나타났어. 빠르게 달리던 중년 남자는 물리 법칙을 무시한 자세로 순식간에 멈춰섰지. 부계스님, 어딜 그렇게 서두르시나? 검을 든 노인이 의롭게 물었어. 청송 도장님을 뵙습니다. 정체가 탄로나자 그는 모자를 벗어 던졌어. 산에 약초를 좀 캐러 가는 길입니다. 무역 도장님도 참 이견이군요. 이런 차림으로 약초를 캐러 오다니 제자들 몰래 재미 보러 온 거 아니야? 청송 노도가 실실 웃으며 말했지. 부계 스님이 화를 내려고 하자 노인은 손을 내저었어. 농담일세. 나도 마침 약초를 캐러 가려던 참이니 둘이 같이 가는 게 어때? 서로 돕기도 좋고 말이야. 그나저나 부계 스님 뉴스 봤나? 대청산에 거대 뱀이 나타났다더군. 아주 흉포하다니. 조심하게나. 그 뱀한테 한 입에 먹혀서 부처님 곁으로 일찍 가지 말고. 스님이 땀을 흘리며 화를 참자 청송 모도는 속으로 웃었어. 약초 캔다는 건 순 거짓말이지. 저 뱀을 노리고 온 게 분명해. 세상이 변했어. 산속 뱀조차 영물이 다 되다니. 그 뱀의 살과 피를 얻어 잘 정제하기만 하면 분명 엄청난 보약이 될 거야. 누군가 노리고 있다는 걸 모른 채 나는 거대한 몸으로 숲을 질주했어. 잠시 후 언덕을 넘어서서 상체를 곧게 세우고 혀를 날름거리며 공기 중에 페로몬을 수집했지. 동시에 사이키 비컨을 최대 가동해 남은 멧돼지들의 흔적을 찾았어. 다음 순간 파동이 전해졌지. 놈들의 가족을 찾아냈어. 덩굴 500m 앞 풀밭에 거대 암컷 멧돼지가 누워 있었고 그 곁에는 새끼 멧돼지들이 꽃사슴의 사체를 뜯어먹고 있었어. 정말 온 가족이 변이했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먹고 배탈이라도 나면 어쩌나. 하지만 내가 먹은 음식은 즉시 에너지로 바뀌어 진화 포인트가 되니까 상관없어. 이제 계산을 해보자고. 최소한의 희생으로 처리할 방법. 방금 전 전투에서 내 배가 놈의 어미에 긁혀 하마터면 배가 갈릴 뻔했거든. 그 아찔했던 생사의 순간이라니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아.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아. 어미 멧돼지와 싸우게 된다면 늑대 같은 새끼 멧돼지 10마리가 한꺼번에 덤벼들 텐데 잠시 고민하다가 기발한 생각이 났다. 사이킥 비컨이라는 이감지 기술의 새로운 활용법이다. 피칠갑을 한 채 정신없이 먹고 있는 새끼 한 마리를 조준했다. 놈의 의식 속에 몰래 생각을 불어넣었다. 새끼는 먹던 걸 멈추고 깜짝 놀라 주위를 살폈다. 잠시 후 그 녀석은 짧은 다리로 내가 숨은 곳으로 한 걸음씩 다가왔다. 결국 한 입에 잡아먹혔고 진화 포인트가 되었다. 변이 멧돼지 새끼 보식 진화 포인트 1000이 추가. 나이스. 사이킥 비컨 진짜 좋네. 기분이 최고였다.
이대로라면 7레벨은 시간 문제군. 난 아이를 유괴하는 아저씨처럼 사슴을 먹던 새끼들을 하나씩 꼬여냈다. 그리고 한 입에 꿀꺽. 변이 멧돼지 새끼 보식. 진화 포인트 996 추가. 변이 멧돼지 새끼 보식. 진화 포인트 1024 추가. 순식간에 8마리를 먹어치웠다. 어미도 드디어 이상함을 느꼈다. 짧고 굵은 다리로 산더미 같은 몸집을 지탱하며 일어섰다. 입에서 낮은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새끼들을 집으로 부르는 소리였다. 하지만 곁으로 모인 건 7마리뿐이었고 더는 나타나지 않았다. 어미의 눈빛이 불안해졌다. 부르는 소리가 더 커졌지만 여전히 대답은 없었다. 새끼들이 돌아오지 못한다는 걸 깨닫자 어미의 눈이 순식간에 핏빛으로 변했다. 어미의 지시에 따라 남은 7마리는 근처 동굴로 빠르게 달려가 몸을 숨겼다. 어미는 직감했다. 근처에 위험한 포식자가 숨어 있다는 걸. 어미는 새끼들이 남긴 냄새를 따라 내가 숨은 곳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정면승부는 피하고 싶었다. 어미가 가까이 오기 전에 몸을 꼿꼿이 세웠다. 세로로 된 뱀의 눈으로 찾아온 어미를 노려봤다. 차갑고 싸늘한 눈빛엔 도발이 가득했다. 혀를 날름거리며 쉴 소리를 냈고 포식자의 기운을 거침없이 뿜어냈다. 나를 발견한 순간 어미는 바로 돌진해왔다. 도발 작전 성공이다. 난 몸을 비틀어 즉시 도망치기 시작했다. 이전 전투에서 이미 파악했다. 변이 멧돼지는 속도가 강점이 아니다. 직선 돌진은 빠를지 몰라도 곡선 추격은 훨씬 느려진다. 난 이리저리 방향을 틀며 빠른 속도와 유연한 움직임으로 분노한 어미를 심리 바까지 유인했다. 자신의 새끼를 삼킨 범인을 주는 어미 멧돼지. 작은 두 눈은 이미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내가 몸을 틀어 절벽 위로 빠르게 치솟았을 때 그녀는 몸을 돌려 뒤를 노려보았다. 장갑차처럼 돌진해오는 어미 멧돼지. 낼름거리는 뱀혀에는 도발이 가득했다. 상대를 막다른 곳으로 몰아넣었다고 생각한 어미 멧돼지는 울부짖으며 돌진 속도를 한층 더 높였다. 거리가 겨우 10m 남았을 때 나는 갑자기 몸을 속 굳혀 미리 잠직어둔 굵은 나뭇가지를 낚아챘다. 5m 길이의 몸을 유연하게 휘감으며 강인한 고목 위로 순식간에 올라갔다. 어미 멧돼지의 눈에 경악이 서렸다. 거구인 그녀는 돌진 중에 멈추기 힘들었다. 굵고 힘찬 내 다리의 발굽이 땅바닥에 깊은 골을 파내려갔다. 결국 붉은 눈을 부라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더니 겨우 절벽 끝자락에서 멈춰섰다. 하지만 안도할 틈도 없이 등 뒤에서 거대한 힘이 전해졌다. 공기를 가르는 뱀꼬리가 강철 채찍처럼 그녀를 절벽 아래로 강하게 후려쳤다. 그 후 나는 절벽 가장자리에 엎드려 고개를 내밀고 아래를 살폈다. 아래쪽 어미 멧돼지는 살점이 터져나갔고 등에 단단히 붙어있던 송진 갑옷마저 몇 조각 떨어져 나간 상태였다. 하지만 이 정도 높이로는 치명상을 입힐 수 없었다. 산더미 같은 몸이 비틀거리며 일어서더니 머리를 세차게 흔들고는 절벽 위에 나를 향해 고개를 들어 원한 맺힌 울음소리를 내뱉었다. 나는 커다란 머리를 가볍게 흔들며 뱀혀를 낼름거렸다. 정신적 신호를 이용해 어미 멧돼지의 뇌리에 메시지를 보냈다. 새끼 멧돼지 정말 맛있더라. 어미 멧돼지는 즉시 이성을 잃고 헛되이 절벽 위를 파헤치다가 무거운 몸으로는 절벽을 탈 수 없음을 깨달았다. 결국 서둘러 먼 길을 돌아 둥지가 있는 동굴로 향했다. 나는 가볍게 흘어보고는 멧돼지 동굴을 향해 몸을 돌렸다. 남아있던 7마리의 새끼들은 당연하게도 내 먹이가 되었고 진화 포인트로 박은 뒤 나는 어미 멧돼지를 절벽 아래로 계속 밀어버렸다. 3번의 반복 끝에 다시 레벨업 자격을 얻었다. 5만 진화 포인트를 소모해 나는 7레벨이 되었고 몸 길이는 8m로 늘어났다. 그와 동시에 대청산 북쪽 기슭의 밀림 속에서 북의 스님과 청송도사가 함께 걷고 있었다. 어미 멧돼지가 추락하는 굉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두 사람은 동시에 발걸음을 멈추고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북의 스님, 이 산은 괴이한 일이 있군요. 약초를 퇴기엔 너무 위험합니다. 그냥 돌아갔다가 다음에 다시 오시지요. 청송도사가 정색하며 말했다. 도사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럼 여기서 헤어지시지요. 북의 스님이 단호하게 답했다. 두 사람은 갈라져 산을 내려가는 듯했다. 하지만 30분 후 남쪽 기슭으로 가는 오솔길에서 다시 마주쳤다. 도사님, 어째서 말을 바꾸신 겁니까? 북의 스님이 화를 냈다. 이 끈질긴 도사는 사라지지 않는다. 분명 자신과 같은 생각을 품고 있으리라.
빈도는 원래 하군관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정계를 쳐보니 스님이 고집을 부리다가 반드시 화를 당할 것 같더군요. 그래서 스님의 아들을 지키러 왔습니다. 청송도사는 의도적으로 손에 든 장검을 흔들었다. 이 말을 듣고 북의 스님은 피를 토할 지경이었다. 내 실력이 자네보다 못하지만 않았다면 당장 가죽을 벗겨내고 힘줄을 뽑아 불문의 호법으로 만들었을 텐데 도사님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함께 가시지요. 각자 꿍꿍이를 품은 채 다시 길을 떠났다. 그 시간 나는 거대한 나무 위에 떠리를 틀고 산 아래의 호수를 바라보며 기쁨에 젖어 있었다. 회 진력이 되자 짐승들이 물을 마시러 산을 내려오는 모습은 꽤나 장관이었다. 내가 나의 식량 창고를 살피던 그때 잔잔하던 호수면이 갑자기 폭발했다. 핏빛 밧줄 하나가 물속에서 튀어나와 물을 마시던 사냥 한 마리를 휘감더니 순식간에 호수 속으로 끌고 들어갔다. 저건 대체 뭐야? 나는 연맷돌만 한 머리를 확 치켜들었다. 한눈에 들어온 어둑한 호수면 아래에는 검고 커다란 그림자가 서서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 그림자의 크기는 예사롭지 않았다. 변이 멧돼지조차 능가했다서 나 온몸택 자연보호구역 깊숙이 더 많은 변이 야수들이 있는 걸까? 나는 호수면을 멍하니 응시했다. 잠깐 내 뱀 눈이 갑자기 크게 떠졌다. 살기 어린 눈에서 초록빛 광채가 뿜어져 나왔다. 기억났다. 저 핏빛 밧줄 사람을 구하려 물에 뛰어들었던 그때 봤다. 본래 수영 실력이 나쁘지 않았던 나는 충분히 무사히 육지로 올라올 수 있었다. 그런데 발목이 무언가에 감겼고 그대로 깊은 물속으로 끌려 들어갔다. 나를 익사하게 만들고 유혈목으로 변하게 만든 원흉을 드디어 알아냈다. 이토록 공포스러운 괴수가 온몸택 자연보호구역 수역에서 활동한다면 부모님과 여동생이 제사를 지내러 몰가에 왔다가 위험에 처하지는 않을까? 의문들이 뇌리 깊은 곳에서 솟구쳤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거구의 몸을 뒤틀어 산 아래 호숫가로 향했다. 동시에 북의 스님과 청송도사는 절벽 끝에 서서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도문에 능통한 고수들답게 두 사람은 지면의 흔적을 단번에 알아보았다. 덩치 큰 멧돼지 한 마리가 무언가에 의해 몇 번이나 절벽 아래로 밀려 떨어졌고 결국 뼈가 부러지고 근육이 끊겨 처참하게 목숨을 잃었다는 것을. 땅 위의 흔적은 이 불운한 멧돼지의 무게가 500kg은 됨을 보여주었다. 구불구불한 흔적은 내 정체를 드러내고 있었다. 멧돼지를 집어삼킨 범인의 정체가 자명해졌다. 하지만 두 고수는 약속이라도 한 듯 누구 하나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다만 두 사람의 마음속엔 같은 생각이 스쳤다. 500kg짜리 멧돼지를 삼킬 정도라며 그 거대 뱀은 대체 얼마나 큰 것인가. 북의 스님으로부터 공포수치 560, 청송도사로부터 공포수치 430. 갑작스러운 알림에 나는 의구심이 생겼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깊은 산속에 숨어 있었을 뿐인데 누가 겁을 먹었다는 거지? 머리를 흔들며 나는 계속 호숫가로 향했다. 도사님, 산속에 정말 흉악한 기운이 있군요. 소승의 실력이 부족하니 이만 몰락하겠습니다. 북의 스님의 눈빛이 흔들렸다. 몸을 바짝 긴장시킨 채 언제든 튀어오를 준비를 했다. 옆길로 도망치려는 심상이었다. 북의 스님, 이제 산에 맹수가 나타났는데 혼자서는 위험하지 않겠소. 그냥 노도와 함께 약초나 찾으시지요. 청송도사가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다. 손에 든 장검이 우문거리며 진동했다. 기세에 눌린 북의 스님의 이마에 땀이 맺혔다. 등 뒤의 옷은 이미 흠뻑 젖어버렸다. 이 늙은 도사의 실력이 이토록 강할 줄이야. 도사님, 무리한 요구는 마십시오. 길을 잃었을 때 돌아갈 줄 알아야 비로소 자유로운 법입니다. 북의 스님, 권고를 무시하고 스스로 위험에 뛰어들다니 노도가 스승님을 대신해 징벌해주겠소. 날이 채 끝나기도 전에 푸른 빛이 번득했다. 검을 뽑는 소리가 마치 요의 오름 같았다. 핏빛이 튀어오르고 천지를 뒤흔드는 일격이 지나간 뒤 절벽 위엔 청송도사만이 홀로 남았다. 손에 든 창검은 뽑은 적도 없다는 듯 고요했다. 땅에는 핏자국이 흥건하게 남았다. 북의 스님은 이미 부상을 입고 달아난 뒤였다. 허허, 참, 도망쳐봐야 어디까지 가겠느냐. 청송도사는 절벽 아래 움직이는 검은 형체를 보며 눈빛에 조롱을 가득 담았다. 설마 했거늘 정말 의외로구나. 내 죽은 스승놈이 그 귀한 호신 법보를 너 같은 일송이에게 남겼을 줄이야. 나를 마친 그가 가볍게 발을 떼자 마치 거대한 새가 날개를 펴듯 절벽 아래로 미끄러지듯 헐강했다. 북의 스님이 도망친 방향을 단숨에 쫓았다.
동시에 나도 호숫가에 도착했다. 신명 비콘을 작동시키고 거대한 몸을 천천히 물속으로 밀어 넣었다. 나의 감지 범위는 반경 467m를 모두 아울렀다. 물속 그물은 이미 사라진 뒤였고 남은 냄새조차 아주 희미했다. 작은 호수를 한 바퀴 돌아보았지만 바닥에 흩어진 짐승 뼈들 외에는 더는 발견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별수 없이 일단 무트로 돌아왔다. 그 시각 북의 스님은 숨을 몰아쉬며 가슴팍이 이미 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북이야, 이제 그만 도망치거라. 앞은 호수뿐인데 내가 거기 뛰어든들 이 도사가 어찌 내 안전을 지키겠느냐. 청송도사의 목소리가 아른거리며 멀지 않은 곳에서 들려왔다. 마치 악귀의 웃음소리처럼 정신을 어지럽게 만들었다. 난 수영을 못한단 말이다. 죽일 놈의 도사 같으니 죽기 단계 직전인 늙은 괴물이 수영을 못한다고? 누가 믿겠어. 어찌 이를 끝까지 쫓는단 말이오. 북의 스님이 뒤를 향해 크게 소리쳤다. 우린 같은 편문의 일원이지 않소. 마땅히 서로 도와야 하거늘. 천지가 변하는 격동의 시대에 백성을 구하고 흉수를 베는 게 급선무 아니오. 그런데 도사가 동족을 죽이려 들다니 참으로 잘못된 일이오. 중놈들 말은 믿을 게 못 된다더니 오늘 직접 보니 과연 그렇구나. 왜소하고 마른 청송도사가 어둠 속에서 호련히 나타났다. 이 도사는 한 걸음마다 10m를 날아왔다. 뭐가 백성을 구하고 흉소를 벤다는 것이냐? 너도 그 부렁이 몸뚱기를 노린 게 아니냐? 부계야, 여기엔 우리뿐이다. 가식적인 소리는 집어치워라. 내 하나 묻자. 내가 오늘 산에 온 것이 영성이 깨어난 저 구렁이를 잡으려 함이지 그렇지 않느냐? 내 놈이 저 영모를 사냥하려는 건 가죽을 바뀌고 뼈를 추려 영악을 만들어 공력을 높이려 함 아니냐? 그렇지 않느냐? 내 세제자도 내 손에 죽었지? 그렇지 않느냐? 그건 도사님, 제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거미 용의 울음소리를 내며 차가운 건기가 폭발했다. 이 도사가 검을 뽑는 순간 마치 온 천지가 베어나갈 것 같았다. 북의 스님은 공포에 질린 채 다시금 공력을 쥐어짰다. 몸에 지린 호신법보가 금빛을 뿜으며 검기를 막아냈지만 찰나의 순간 금빛 방어막이 박살났다. 처절한 비명과 함께 핏방울이 사방으로 튀었다. 잘린 팔 하나가 자갈 위로 떨어졌다. 물속에 숨어있던 나는 깜짝 놀랐다. 저들은 전설 속의 무림 고수인가? 나는 문득 깨달았다. 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신비로운 일면을 엿보았음을. 부계야, 물속으로 도망친다면 내 반드시 내 놈을 죽이고 철타사를 멸문시키겠다. 호통소리에 부계의 움직임이 멈췄다. 순순히 법보를 내놓아라.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법보를 내놓으라고? 그럼 더 빨리 죽겠지. 북의 스님은 도사의 말을 믿지 않았다. 고개를 돌려 다시 물로 뛰어들려 했다. 바로 그때 고요하던 수면이 거칠게 갈라지더니 머리가 솟아올랐다. 맷돌만한 크기의 구렁이가 몸을 세웠다. 새로 눈동자가 녹색 빛을 뿜어냈고 댕혈을 날름거리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북의 스님으로부터 공포 수치 1200, 청송도사로부터 공포 수치 360. 순간 사방이 고요해졌다. 내 놈들이 누구기에 동자의 수련을 방해하느냐? 의욕 넘치는 서늘한 목소리가 동시에 북의 스님과 청송도사의 마음속에 울렸다. 북의 스님으로부터 공포 수치 1800, 청송도사로부터 공포 수치 1600. 요괴의 뱀이다. 수사들의 영혼에 침투하는 요괴라니 숨길 수 없는 공포가 두 사람은 머릿속을 휘저었다. 신명 비콘 기술의 사기적인 면모가 여실히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발동하자마자 선대의 생각이 낱낱이 파악되어 내 감각 안에 고스란히 전해졌다. 선대는 내가 보낸 정보만 받을 뿐이었다. 선배님, 무례를 범할 뜻은 없었습니다. 소승은 그저 악인에게 쫓기다가 어쩔 수 없이 이곳에 들게 되었습니다. 북의 스님이 쿵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자 단단한 자갈이 몇 개 박살났다. 그 모습에 내 마음도 요동쳤다. 이 둘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존재라 여겼다. 선배님, 저 중놈의 헛소리를 믿지 마십시오. 저놈은 속이 시꺼먼 놈입니다. 선배님의 뒤를 캐려고 산에 온 것입니다. 선배님을 약으로 쓰려고 말입니다. 청송도사는 무릎 꿇고 싶은 충동을 참으며 건을 뒤로 숨긴 채 다급히 해명했다. 신령 같은 무서운 불호령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동시에 터져나왔다. 북에는 급히 머리를 조아렸고 청송은 허리를 숙여 예의를 표했다. 이어 더는 지체하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아났다.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천천히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정말 무섭구나. 이 스님과 도사는 소설에나 나올 법한 수사들이었다.
경치가 높지 않다고는 해도 8m짜리 작은 뱀인 나 정도는 식은 죽 먹기겠지. 물속에 숨어서 식량 비콘을 최대 출력으로 가동했다. 혹시라도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게 감지되면 온몸택 깊은 곳으로 달아나리라. 절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30분 정도 기다린 뒤에야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새로 눈동자로 북의 스님이 남긴 팔을 멍하니 보았다.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었다. 현문 수사에 잘린 팔은 비교할 수 없는 유혹을 풍겼다. 본능이 나를 가만두지 않았다. 하지만 이건 사람의 팔이 아닌가. 에라, 모르겠다. 지금 난 짐승이다. 팔 하나 먹는 게 뭐 어때서. 수사의 팔을 삼켰습니다. 진화 포인트 13,000. 팔 하나가 이렇게 대단하다니. 만약 저 큰 스님을 통째로 삼킨다면? 나는 속으로 선언했다. 현문 수사는 이제 내 먹잇감이다. 한편 다른 쪽에서는 북의 스님이 안색이 창백해진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계속된 도주와 과다출혈로 거의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다. 청송 도사는 싸늘한 얼굴로 그 뒤를 쫓았다. 둘은 산 중턱까지 단숨에 달려가서야 멈췄다. 청송 도사가 번개처럼 손을 뻗어 북의 스님의 부상을 치료해 주었다. 이어 상처약을 몇 알 먹였다. 말하지 말게. 그 뱀 요괴는 너무 강해. 머지않아 큰 재앙이 될 거야. 청송 도사는 지금 부계를 죽일 마음이 사라진 상태였다. 부계, 자네는 그 뱀 요괴의 정체를 아나? 소승은 모릅니다. 부디 도사님께서 알려주십시오. 그 말을 듣자 청송 도사는 자신의 추측을 털어놓았다. 세상은 결코 고정된 것이 아니라네. 현문의 수도자들은 자신을 단련해 생명의 한계를 돌파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신이나 마물 같은 능력을 갖지. 이 모든 근원은 천지의 연기에서 비롯된다네. 상고시대에는 연기가 충만하여 많은 요괴들이 생겨났지. 실력은 강력하고 성정은 잔인했어. 심지어 강한 놈들은 인간으로 변신도 했지. 연기가 썰물처럼 빠져나가자 수도 고수들은 물론 강력한 요괴들까지 모두 하나둘씩 쓰러져 갔네. 그중 비범한 수단을 가진 자들은 생존을 이어가기 위해 기술로 자신을 봉인하고 가사 상태에 들어갔지. 아까 호숫가에서 만난 뱀 요괴도 아마 그런 중재일 것이네. 그놈처럼 수도자에게 직접 텔레파시를 보낼 정도면 최소 금강 후기에 대우구일세. 만약 그 뱀 요괴가 세상에 나온다면 이 세상에 누가 그를 막겠는가? 북의 스님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지었다. 그 뱀 요괴를 달랠 방법을 찾아야 하네. 낮 깨어났을 때는 틈타 깊은 산 속에 안심하고 머물게 속여야 해. 청송 도사든 정리감에 불타올랐다. 가사 상태인 다른 현무대 선배들이 깨어나면 그분들께 부탁해 그놈을 처단해야지. 도사님 말씀이 100번 옳습니다. 저와 철타사 식구들 모두 도사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북의 스님은 고분고분 대답했지만 속으론 코웃음을 쳤다. 내 하군권 몬타에나 가사 상태인 조상이 있는 줄 아느냐? 하지만 철타서의 평화를 지킬 수만 있다면 잠시 장단 맞춰주는 것쯤이야. 우리 조상님께서 깨어나시면 하군관과 단판을 지을 것이다. 한편 이때 다시 호수 아래수는 나는 무척 흥분했다. 공포 수치가 11,173점이 났어요. 실버 보물 상자 2개로 바꿀 수 있었다. 실버 보물 상자 개봉. 모듈 적응의 힘 획득. 숙주가 온갖 환경에 수동적으로 적응함. 극한 환경에서 피해를 대폭 상쇄함. 실버 보물 상자 개봉. 모듈 거리 증가 및 숙주 근력 강화 획득. 이 두 기술은 나에게 매우 유용했다. 강화된 몸에 적응한 뒤 호수 속 물괴물을 상대할 계획을 세웠다. 물괴물의 실력은 아주 강하지만 매복 사냥을 선택해 물 마시러 온 동물을 노리는 걸 보니 분명 조심성이 많은 성격이 터 놈의 정체를 파악하고 상대를 해치우려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해야 한다. 호숫가를 자세히 살핀 끝에 매복하기 좋은 지정 3곳을 골랐다. 그중 한 곳을 선택해 거대한 몸을 기슭의 진흙 속에 숨겼다. 이어 마인드 비콘을 활성화하고 물괴물이 나타나길 묵묵히 기다렸다. 몇 시간 후 갑자기 멀리서 수압이 요동쳤다. 거물급이 헤엄쳐 오고 있었다. 게다가 큰 놈과 작은 놈 2마리였다. 큰 놈은 길이가 6m가 넘었고 작은 놈도 3m는 되어 보였다. 이 물괴물들의 생김새는 아주 기괴했다. 도저히 이 녀석들을 내가 아는 어떤 생물과도 연결할 수 없었다. 오히려 전설 속 물귀신과 비슷했는데 몸 전체가 비늘로 덮여있고 털이 하나도 없는 점이 상당히 특이했다. 나는 섣불리 공격하지 않고 계속 조용히 기다렸다. 호수에서 잠시 논일더니 괴물 2마리가 차례로 무트로 올라왔다.
잠시 후 안전을 확인한 듯 작은 놈이 기슭에 구덩이를 파더니 알을 낳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급변이 일어났다. 쾅 하는 근음과 함께 작은 몰글몰 옆에 지늘기 갑자기 터져나갔고 두 괴물은 깜짝 놀랐다. 동시에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들렸다. 내 물통만큼 굵고 거대한 꼬리가 마치 손오공의 열봉처럼 작은 몰글몰의 머리를 직격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살점이 터지고 비늘이 사방으로 튀었다. 산란 때문에 몸이 약해진 작은 몰글몰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비명을 지르며 땅바닥을 뒹굴었다. 큰 몰글몰이 두 발로 일어서며 가슴을 압박해 분노를 터뜨렸다. 공포스러운 포효가 밤하늘에 올려 퍼졌다. 놈은 날카로운 앞발을 휘두르며 거대한 몸을 폭탄처럼 내던져 내가 있는 곳으로 달려들었다. 놈의 검은 발톱은 번득이고 있었는데 분명 어떤 독이 묻어있는 듯했다. 그 모습에 내 세로 동공이 차갑게 식었다. 상대의 날카로운 앞발이 내 몸에 닿기 직전 거대한 뱀 몽둥이를 순식간에 비틀어 말도 안 되는 각도로 공격을 피했다. 그러고는 순식간에 놈의 몸을 휘감았다. 그 찰나 두 마리 거대 괴수의 사투가 시작됐다. 옆에 있던 작은 몰괴몰도 잠시 고통에 몸부림치더니 다시 몸을 일으켜 싸워 포효하며 싸움에 가세했다. 하지만 동미는 큰 놈의 비들을 뚫지 못했고 데스랩 공격도 단번에 숨통을 끊기는 역부족이었다. 게다가 작은 놈까지 방해하니 기선을 제압했던 내가 점점 밀리기 시작했다. 아토닉 브레스를 써야 하나? 하지만 한 번에 진화 점수 2000점이라니 이건 너무 사치스러운 공격이다. 큰 물글물을 지켜보니 헛되이 휘두르고 있는 고무줄처럼 긴 혀가 보였다. 문득 기발한 생각이 스쳤다. 저 혀를 한번 깨물어 볼까? 혀의 방어력까지 그렇게 강할 리 없다. 기회를 엿보던 나는 몸을 한 바퀴 굴려 놈의 긴 혀를 끌고 뭉갠 뒤 머리를 숙여 입을 벌렸다. 동미를 깊숙이 박아 넣자 강력한 독이 순식간에 퍼졌다. 큰 물글물의 몸이 굳어버렸고 나는 꼬리를 휘둘러 덤벼들던 작은 놈을 날려버렸다. 고지어 거대한 몸을 튕겨내듯 날려 놈의 다친 머리를 한 입에 물었다. 변이드인 수중 도마뱀 고기 섭취 진화 점수 450여 점 획득. 변이드인 수중 도마뱀 고기 섭취 진화 점수 570점 획득. 이 물글물의 정체는 변이된 도마뱀이었다. 하지만 보통 수중 도마뱀은 몸 길이가 10cm밖에 안 되지 않나? 운몽택 보호구역에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문득 아까 떠올랐던 북의 스님과 청순 도사의 머릿속에서 읽어낸 정보가 생각났다. 천지개벽, 연기파동, 가사 상태인 수도자와 무괴. 혹시 이 변이된 생물들이 모두 그 연기파동 때문인 걸까? 그런데 왜 나는 연기를 느끼지 못하는 거지? 고민은 다시 미궁 속으로 빠졌고 나는 생각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눈앞에는 변이 도마뱀 두 마리와 알한 무더기뿐이었다. 98,301점의 지갑 포인트를 얻었습니다. 10만 포인트를 사용한 뒤 저는 8레벨이 되었습니다. 이번 업그레이드는 꽤 오래 걸렸죠. 무려 30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어떤 한계를 돌파한 기분이 들더군요. 업그레이드가 끝난 후 제 상태를 확인해보고는 그 즉시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8m였던 몸 길이가 거의 2배로 늘어 무려 15m에 달했습니다. 원래 드럼통 같던 몸 두께도 이제는 거대한 항아리나 해졌죠. 새로 돋아난 비들들이 달빛 아래서 오묘한 빛을 내뿜었습니다. 저는 만족스럽게 머리를 흔들고는 호수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소위 말하는 연기를 흡수할 수 없다며 그걸 흡수할 수 있는 녀석들을 그냥 잡아먹으면 그만이니까요. 날름거리는 뱀혀로 물속에 흩어진 페로몬을 수집하며 변이 도마뱀 두 마리가 온 흔적을 따라 운몽택 자연보호구역에 복잡한 수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동안 헤엄쳐도 소득이 없어 포기하려던 그때 기운이 갑자기 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호수 바닥에 붙어 천천히 움직였죠. 잠시 후 눈앞의 광경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도마뱀 알들이 갯벌에 가득했고 살기 가득한 변이 도마뱀들이 그 주변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당황했지만 곧바로 환희가 밀려왔습니다. 이 많은 변이 도마뱀이 날뛰면 보호구역 전체가 초토화되겠더군요. 어머나, 이거 정말 잘 됐네요. 제가 딱 좋아하는 먹잇감이거든요. 생태계 수호는 뱀에게도 책임이 있죠. 무작정 호수로 뛰어드는 건 무리니 각계격파를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수로 근처에 있는 도마뱀 한 마리를 골라 의식을 조종해 목표를 속인 뒤 수로 쪽으로 사냥하러 가게 유도했습니다. 선택된 도마뱀은 강한 꼬리를 흔들며 빠르게 수로로 들어왔습니다. 결국 녀석을 무리해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유인했고 변이 도마뱀을 잡아먹었습니다. 진화 포인트 17,850점 획득. 변이 도마뱀을 또 한 마리 먹자 진화 포인트 15,820점 획득. 주입이면 큰 도마뱀 한 마리가 끝이네요. 그 후로도 같은 방법을 반복했고 동이틀 무렵 하늘이 밝아올 때쯤 저는 업그레이드에 성공했습니다. 몸은 다시 한번 커졌고 길이가 20m에 달했습니다. 이제 명실상부한 거대 괴수가 된 셈이죠. 하지만 새벽이 되자 변이 도마뱀들을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에 의문이 생겼죠. 제 감각에는 도마뱀 알들 외에는 작은 물고기와 새우들 뿐이었습니다. 그 괴물들이 도대체 어디로 숨었는지 궁금했지만 이 알들을 그냥 두고 갈 순 없었죠. 일단 먹고 봅시다. 둥지 하나에 알이 대략 1200열쇠개쯤 있고 알 하나당 평균 2000점을 주더군요. 호수에는 이런 둥지가 1000개나 있으니 이번에 제대로 횡재한 셈입니다. 진화 돌파, 용이 되어 승천하는 거죠. 이제부터 저를 그냥 뱀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실룡님이라고 부르셔야 할 겁니다. 25만 진화 포인트를 차감하여 성공적으로 10레벨이 되었습니다. 계속 먹어치웁시다. 흥분한 상태로 새로운 둥지를 파헤쳐 배불리 먹으려던 찰나 그 자리에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알시벽 개가 전부 깨져 있었고 내용물은 말라 비틀어졌으며 껍데기만 썩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감각이 닿는 곳마다 노래 속에 묻힌 도마뱀 알들이 하나둘씩 생명력을 잃어가더니 제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저한테 안 주려고 아예 다 부숴버리기로 한 걸까요? 바로 진화할 기회가 날아가 버렸네요. 저는 거대한 몸을 틀어 호수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변이 도마뱀들이 남긴 페로몬을 끝까지 추격하기 시작했죠. 죽은 듯 고요한 물 속에는 순식간에 분노와 살기가 가득 찼습니다. 내 진화 포인트 다 내놔. 잠시 후 호수 가장 깊은 곳에서 암천을 발견했습니다. 입구 찌름만 무려 8m가 넘었는데 마치 괴물의 입구 같았죠. 잠시 고민하다가 몸을 움직여 그 암천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계속 알을 먹어치운 덕분에 레벨업은 물론이고 진화 포인트를 20만 점 넘게 쌓았습니다. 위험이 닥치면 아토믹 브레스로 길을 뚫을 생각이었죠. 차갑고 어두운 암천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한참을 헤엄치다 보니 상황이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암천은 수직 동굴처럼 아래로 뚫려 있었고 이미 1000m 가까이 내려왔는데도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화 포인트를 위해서 100m를 더 내려갔을 때쯤 물살의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끝에 도착한 겁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지하수가 아닌 엄청나게 광활한 수중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반경 120m인 제 탐지 능력으로도 지하 호수의 벽 끝이 닿지 않았죠. 곧바로 입구 주변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거대한 지하 호수에서 천정 바위에 바짝 붙어 이동했습니다. 위험에 대비하고 도망칠 때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였죠. 구여해 보이지만 물살은 거셌고 도마뱀들의 페로몬이 사방에 있었지만 너무 어지럽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이 녀석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죠. 포기하고 돌아가려던 그때 시야 끝에 희미하고 작은 빛이 보였습니다. 미쳐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그 빛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빛은 거대한 동굴 입구였고 입구 앞에는 그릇 모양의 보호막이 있었죠. 얇은 보호막이 엄청난 수압을 견디고 있었고 동굴 안은 아주 밝았습니다. 수많은 편이 도마뱀이 줄을 맞춰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었죠.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궁전처럼 거대한 동굴 안에는 변이 도마뱀이 좋기 2000마리는 넘어 보였습니다. 고개를 돌려 도망치려던 나는 거대한 몸집이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동굴 안 도마뱀들이 절하는 방향에 높은 제단이 하나 있었다. 그 위에는 사람 2명과 개 1마리가 있었다. 그중 꽤 잘생긴 한 청년은 다름 아닌 스승인 나 자신이었다.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거지?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나의 시체가 왜 이 동굴에 나타난 걸까? 설마 나를 물속으로 끌고 가 나를 죽게 한 게 변이 수중 도마뱀이었나? 내 머릿속은 정지 상태가 되어버렸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재단 위에서
내 육신은 혈색이 좋았고 옷차림도 아주 깨끗했다. 보름이나 물에 빠져 죽은 시체 같지 않았다. 심지어 놀란 뒤에 발견한 사실은 내 육신의 가슴이 미세하게 오르내리며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이었다. 내 생각이 혼란에 빠졌을 때 더 애없는 일이 일어났다. 동굴 안에서 절하던 변이 수중 도마뱀들이 갑자기 떨기 시작하더니 모든 도마뱀이 눈에 보일 정도로 빠르게 부패하고 풍화되어 한 줌의 재가 되어버렸다. 이어 재단 아래 거대한 그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몸길이 30m의 거대 도마뱀이었다. 생김새는 말로 다 못할 정도로 여러 파충류의 특징이 섞여 마치 누더기 괴물 같았다. 굵은 콧구멍은 환풍기 같았고 별이 수중 도마뱀들의 생명 에너지가 전부 콧구멍을 통해 놈의 몸으로 빨려 들어갔다. 눈에 보일 정도로 이 거구는 몸집이 한층 더 커졌다. 어른 손바닥만 한 비늘들은 더욱 단단해졌고 빛 아래에서 금속 특유의 광택을 냈다. 마치 지독한 중독자가 만족한 듯 거대 도마뱀은 천천히 눈을 떴다. 눈꺼풀 사이로 서늘한 빛이 뿜어져 나왔고 그 냉단한 눈빛은 실이 대지를 굽어보는 듯했다. 친구야, 여기까지 찾아왔으니 안으로 들어와 대화나 나누지 않겠나? 매력적인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갑자기 내 머릿속에 들려왔다. 심전전음이었다. 교수가 내단을 형성하면 사람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걸 불차 스님과 청순 도사에게 의식 속에서 엿들은 정보들이 머릿속을 스치듯 지나갔다. 내가 말로만 듣던 금단대요를 만나다니 그럼 내가 겪은 이 모든 일이 다 이 금단대요의 짓이었나 보군. 머릿속에 깨달음이 스쳤다. 다만 이해할 수 없는 것. 왜 금단대요가 굳이 나를 해치려 했을까? 진화 시스템 속에 쌓인 20만 점의 진화 포인트를 확인하고 나는 몸을 틀어 동굴 안으로 헤엄쳐 갔다. 어린 친구가 정말 용모를 알아보는군. 정말 다행이로다. 그 중년 남성의 목소리엔 웃음이 가득했다. 마치 대단한 보물이라도 발견한 듯했다. 나는 무형의 막을 뚫고 거침없이 수중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25m에 달하는 거대한 몸집을 보더니 그 금단대요는 연신감탄을 내뱉었다. 영지를 가졌으니 수행의 험난함을 잘 앓터. 내게 비법이 하나 있는데 자네의 수행을 비약적으로 도와 하루빨리 등선하게 해주겠네. 나는 아무 대답 없이 놈의 근처로 헤엄쳐 갔다. 신명 비건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자 그제야 멈춰섰다. 뱀의 몸을 곧게 세우자 차가운 눈동자로 놈을 노려보았다. 혀를 날름거리며 소리를 냈다. 곧이어 심령 가능이 연결됐다. 심전전음이 어떤 원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 심령 비건의 수준은 확실히 놈보다 몇 수는 위였다. 욕심껏 용물로 삼아 전력을 키우거나 가죽을 벗기고 뼈를 추려 영약을 만든 생각뿐이었다. 거대 도마뱀의 의식 속에는 나를 어떻게 요리할지 뿐이었다. 내가 뱀이 된 게 놈의 짓이 아니었단 말인가? 그렇지 않고서야 왜 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지? 수행의 길은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지. 자네처럼 짐승으로 태어나 공법조차 없다면 아무리 강하다 해도 천재지변을 피하기 어렵고 한 줌의 재가 되기 십상이라네. 나를 주인으로 모신다면 등선의 길로 인도해주겠네. 나중에 용이 되는 것도 꿈은 아닐세. 나를 대하는 도마뱀은 꽤 인내심이 강했다. 조금씩 나를 설득하려 했다. 굵은 꼬리로 바닥을 몇 번 치자 엄청난 먼지가 일었다. 모두 변이 도마뱀들의 자네였다. 하하. 너무 걱정 말게. 그 짐승들은 원래 내 도구였을 뿐이라네. 지능조차 없는 것들이었지. 내게 이용되는 게 당연한 것이야. 몸의 생각을 엿보던 나는 이놈이 인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심령 비컨으로 놈의 속셈을 알아냈는데 나를 복종시킨 뒤에 어떻게 할지에 대한 머릿속에 여러 화면이 떠올랐다. 그런데 그 화면 속에서 1인칭 시점의 거대 도마뱀은 사지가 멀쩡한 인간이었다. 친구, 기회를 놓치지 말게.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싶다면 머리를 조아리게 놔. 도마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다. 나는 순순히 고개를 숙였다. 기뻐하며 입을 벌린 놈의 목구멍에서 천둥 같은 소리가 들렸다. 이놈이 주문을 외우고 있었다. 내 눈동자에 간교함이 스쳤다. 저기, 주문 외우기 전에 재단 위에 청년이 누군지 알려줄래? 주문을 외우던 거대 도마뱀은 마치 목이 졸린 것처럼 기괴한 비명을 내질렀다. 더 심각한 것은 공포에 질려 중단된 주문의 반동이 몸의 대장을 타격했다는 것이다. 당황한 나머지 도마뱀은 전음으로 목에 적는 것도 있고 직접 사람의 말을 내뱉었다. 소리는 마치 소 울음소리 같았다. 하지만 놈이 한마디 뱉자마자 나머지 말은 갑자기 나타난 백광에 끊기고 말았다.
공포스러운 기운이 순식간에 동굴을 채웠다. 당황한 도마뱀은 고개를 옆으로 돌릴 틈밖에 없었다. 원자 브레스가 놈의 머리로 쏟아졌다. 팔글 모양의 방어막이 나타나 도마뱀 앞을 가로막았지만 0.1초도 버티지 못하고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이어 거침없는 원자 브레스가 도마뱀의 머리를 강타했다. 짧은 비명과 함께 거대한 머리가 녹아내리듯 겉에서부터 검게 타들어가더니 재가 되어 사라졌다. 놈의 머리 없는 사체를 보며 가슴이 쓰려왔다. 단 3초간의 원자 브레스에 진화 포인트가 6만 점이나 소모됐다. 하지만 다음 순간 나는 갑자기 감지했다. 형체 없는 거대한 에너지 덩어리가 도마뱀의 사체에서 솟구쳐 올랐다. 에너지는 순식간에 내 육신이 있는 재단으로 향했다. 그 에너지는 노인의 몸으로 들어갔다. 나는 아연 실색했다. 6만 점이나 써서 3초 동안 브레스를 썼는데 영혼 전이가 가능하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고목 같던 노인이 순식간에 생기를 되찾았다. 노인에게 한 번 더 쏘고 싶었지만 내 몸집이 커짐에 따라 아토믹 브레스의 범위도 변했다. 저 노인네 한 명 쏘는 건 일도 아니지만 만약 내 몸에라도 스치게 된다면 차라리 아토믹 브레스의 표적을 저 허스키로 잡자. 그렇게 하며 저 괴상한 노인도 열기에 말라 죽을 테고 내 몸은 최대한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겠지. 자동차만 한 뱀 머리가 미세하게 움직였다. 공원에서 공기총으로 풍선을 마치듯 나는 신론을 뜨고 조준하기 시작했다. 깊은 악몽 속에서나 볼 법한 거대한 뱀 요괴가 기어나오자 재단 위에 허스키는 겁에 질렸다. 강렬한 생존 본능이 하늘을 찔렀다. 하지만 입과 사지가 수초에 꽁꽁 묶여 목구멍으로 웅얼거리는 소리만 낼 뿐이었다. 결정적인 순간 도포를 입은 노인이 피를 토했다. 간신히 뜬 그의 두 눈은 혼탁했고 죽음의 기운이 서려 있었다. 입가에 피를 닦으려 손을 올리려 했지만 2번이나 시도해도 성공하지 못했다. 노인은 운명을 받아들인 듯 손을 떨구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멈췄다. 허스키에게 아토믹 브레스를 쏘려던 생각을 도대체 너는 누구냐? 이런 거수를 조종하다니 분명 보통 인물은 아니겠지. 이 이목대기 평생 사냥만 하며 살았는데 오늘 사냥감에게 눈이 뽑힐 줄이야. 어서 나를 끝내다. 노인은 말을 하며 계속 피를 토했다. 내 옆에 저문이는 대체 어떻게 된 거냐? 도우의 수단이 이리도 고강한데 설마 모르지는 않겠지. 내가 무엇을 하려는지. 나는 이것으로 이목대기 연달아 피를 토하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마치 죽기 전 큰 비밀이라도 말할 듯했다. 금단 정점에 수도자 요연을 삼켰습니다. 진화 포인트 167만 5,003 추가. 거대한 뱀 머리가 번개처럼 낚아채 순식간에 이목백을 삼켜버렸다. 정신 비콘을 항상 유지하며 이목백의 생각을 감시하던 나는 이 노인네가 시간을 끌려 함을 알았다. 동굴 전체를 덮은 덕진을 터뜨릴 생각이었다. 하지만 다행히 돌발적인 행동은 옆에서 귀를 기울이며 엿듣던 허스키를 혼비백산하게 만들었다. 가랑이가 뜨거워지더니 허스키는 수치스럽게 지려버렸다. 공기 중에 좋지 못한 냄새가 퍼지자 내 뱀 눈에는 혐오감이 가득 찼다. 곧바로 나는 고개를 돌려 머리 없는 도마뱀 사체를 삼켰다. 변이된 수중 도마뱀 고기를 삼켰습니다. 정화 포인트 12,654 추가. 변이된 수중 도마뱀 고기를 삼켰습니다. 정화 포인트 13,541 추가. 산더미 같은 도마뱀 사체는 결국 200만 남짓한 정화 포인트를 주었다. 마지막으로 내 몸을 바라보았지만 어떻게 해야 영혼이 돌아갈지 알 수 없었다. 이목백의 기억을 읽어보니 내가 사람을 구하다 물에 빠진 것이 전부 그자의 계략이었음을 알게 됐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연기 낙조를 피하기 위해 가사 상태로 너무 오래 지낸 탓에 몸이 이미 썩어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탈취할 적당한 몸을 찾았던 것이다. 생각에 잠긴 채 나는 무의식적으로 거대한 머리를 흔들었다. 그러다 문득 옆에서 눈치를 살피는 허스키를 보았다. 이 녀석 뭔가 수상하다. 나는 깜짝 놀랐다. 이 허스키에게는 아주 신기한 능력이 있었다.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자신을 무시하게 하고 심지어 잊어버리게 만드는 능력이었다. 정신 비콘을 허스키의 의식에 연결했다. 그러자 나는 기가 막혔다. 나 안 보인다. 나 안 보인다. 어라, 도우님, 제 말 들리세요? 들리면 이 수초 좀 풀어주세요. 허스키가 힘겹게 머리를 들고 촉촉한 눈망울로 나를 보았다. 나는 허스키를 뚫어지게 노려보았다. 무형의 외압감이 거세게 짓눌렀다.
안 들릴 리가 없는데? 이 멍청한 뱀은 명맥이 영험해 보이는데? 설마 식량 교류가 얘한테 너무 어려운 건가? 억누를 수 없는 짜증이 치밀어 올랐다. 정말 짜증나는 쓰다쟁이임이 틀림없었다. 자동차 크기의 뱀 머리가 번개처럼 덮쳤다. 소 한 마리는 삼킬 법한 입이 벌어졌다. 젠장! 나처럼 잘생기고 용맹한 개가 결국 뱀한테 먹히는 신세라니. 주인님, 아천이 죄송해요. 이제 찾으러 갈 수 없겠어요. 어디에 계시든 주인님은 꼭 몸조심하셔야 해요. 효천견으로부터 공포수치 3600 추가. 잠시 후 아천은 자신이 먹히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멍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더니 자신을 묶고 있던 수초가 끊어진 걸 보았다. 효천견이 입꼬리라니. 너 대체 누구냐? 왜 허스키 몸속에 있는 거지? 내 목소리가 심상으로 울려 퍼졌다. 허스키가 눈을 번쩍 뜨더니 멋진 포즈를 취했다. 나는 천개의 정신 효천견이로다. 이런 진군 휘하에서 소임을 다하고 있지. 본신을 보고도 어지절하지 않느냐. 나는 뱀 눈을 부라리며 비웃음을 흘렸다. 뱀혀를 낼름거리며 소리를 냈다. 자기소개할 기회를 한 번 더 주마. 만약 또 헛소리를 한다면 한 입에 삼켜버리겠다. 허스키는 순식간에 꼬리를 내렸다. 그게 저 정말 효천견 맞아요. 다만 지금은 환생한 상태라 일시적으로 힘이 약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제 실력은 서서히 회복될 겁니다. 머지않아 정신의 신분을 되찾을 거라고요. 도우님, 차라리 저와 함께 찾으러 가시죠. 주인님을요? 주인님을 찾으면 제가 잘 말해드릴게요. 도우님도 반려동물로 거두어 달라고요. 같이 천계로 가서 신선이 됩시다. 알았다. 이건 정신 나간 개가 분명하다. 나는 더 이상 상대하지 않고 덩굴 안을 탐사하기 시작했다. 덩굴 가장 깊은 곳에서 작은 석실 하나를 발견했다. 안에는 돌로 만든 탁자와 의자가 있었고 돌침대도 놓여 있었다. 이묵백이 쓰던 침실인 듯했다. 석탁 위에는 돌로 깎은 상자들이 있었다. 거대한 몸집 때문에 나는 석실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그저 상자들을 보며 애만태울 뿐이었다. 허스키가 석실 안으로 뛰어들어가 여기저기 킁킁거리고 나서야 나는 깨달았다. 이 녀석을 또 잊고 있었다는 것을. 석탁 위에 물건들을 가지고 나와라. 말 섞기도 귀찮아서 나는 곧바로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허스키는 꼬리를 선풍기처럼 흔들며 돌상자들을 하나씩 밖으로 물어왔다. 상자들은 크기가 제각각이었고 내용물도 기괴했다. 장검 한 자루와 얼굴 크기의 방패, 그리고 목걸이 3개, 구리 호루라기 하나와 옥 덩어리 몇 개, 그리고 이름 모를 잡동사니들이었다. 이게 다 뭔지 설명해봐라. 어디에 쓰는 물건들이지. 쓰레기 법구들일 뿐이에요. 옛날 같으면 이런 고철 덩어리들은 본신이 환생하기 전이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법기, 소설에 나오는 수도자 잔영 오기 말인가? 불개 스님이 생각나네. 그 녀석한테도 법기가 하나 있었지. 아주 보물처럼 아끼더군. 하지만 이걸 사용하려면 먼저 정제해서 주인을 정해야 해. 쓸 때 지만이 있어야 하기도 하고 난 당장은 못 쓰겠네. 혀를 낼름거리며 입을 크게 벌려 이 물건들을 전부 휴대 공간에 몽땅 집어넣었다. 공간 내 수령 공법이 감지되었습니다. 성장형 모듈로 자동 추론 및 변환 가능. 추론하시겠습니까? 추론 시작. 손도 안 된 380만 진화 포인트가 순식간에 200만이나 줄었다. 가슴이 찢어지는군. 하지만 다음 순간 엄청난 정보가 뇌리에 박혔다. 공법뿐만이 아니었다. 이목백의 수련 비결과 경문까지 있었다. 이목백은 어수종의 도문 수도자였다. 그의 문파 사람들은 모두 어수결이라는 공법을 수련했다. 다루는 요괴의 전투력을 높이려고 어수종은 특별한 공법도 만들었다. 요괴에게 적합한 수련법인데 바로 수환결이다. 공법 추론 완료. 성장형 모듈 수환결이 탑재되었습니다. 탑재되자마자 체내에 에너지가 느껴졌다. 질서정연하게 정돈되기 시작했다. 몸속에 흩어져 있던 에너지가 모형의 실타래처럼 옮겨붙어 특정 경로를 따라 흐르기 시작했다. 전에는 못 느끼던 용기도 이제 아주 선명하게 느껴진다. 장난감을 얻은 아이처럼 본능적으로 에너지를 운용하며 수련에 집중했다. 거대한 몸이 대형 청소기처럼 단 몇 번의 호흡만으로 덩굴 안의 모든 연기를 남김없이 빨아들였다. 200만 진화 포인트. 값어치를 하네. 남은 건 180만. 레벨업을 선택했다. 단번에 3단계 올라 12레벨이 됐다. 몸길리도 무려 50m까지 늘어났다. 다음 레벨업에 필요한 진화 포인트는 100만이 됐다. 당분간 모으기가 쉽지 않겠어. 지금의 내 몸은 비늘 하나가 타이어만하고
거대한 머리는 승하차만하다. 온몸에서 고대 맹수의 기운이 뿜어져 나온다. 몸을 뒤틀며 3단계 승급의 변화를 만끽했다. 나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상체를 곧게 세우니 재단 위에 육신이 내려다 보였다. 거대한 뱀의 눈에 아쉬움이 스쳤다. 아무리 강해져도 인간으로 돌아갈 방법은 못 찾았다. 수환결을 수련하고 나니 비로소 감지할 수 있었다. 동굴 전체에 깔린 법진과 영역의 흐름을 말이다. 재단이 이 동굴의 중심이었고 가동 중인 법진들이 주변과 지하 용맥의 영역을 끌어모아 재단 위로 계속 주입하고 있었다. 내 육신을 이곳에 두면 끊임없이 강화될 것이다. 시간만 충분하다면 따로 수련하지 않아도 강력한 수도자 급으로 성장하겠지. 안전을 위해 육신을 계속 동굴에 두기로 했다. 혼을 옮길 방법을 찾을 때까지 말이다. 이어 수환결을 운영하자. 거대한 몸이 조금씩 줄어들더니 200m가 되어서야 멈췄다. 계속된 레벨업으로 티타노보아 모듈의 한계에 도달했다. 계속해서 강해지려면 황금급 이상의 보물 상자를 얻어 새 모듈을 획득해야 한다. 하지만 엄청난 공포 수치가 문제였다. 사람들 앞에 나타나 이 거대한 몸을 보여줘야겠어. 주변을 떠나려던 찰나 다급한 게 짖는 소리에 가던 길을 멈췄다. 정신 나간 허스키를 또 잊고 있었군. 도대체 정체가 뭐야? 왜 자꾸 존재를 깜빡하게 되는 거지? 난 귀찮다는 듯 입에서 이목대기 남긴 목줄을 뱉어냈다. 스스로 채워라. 차가운 음성이 허스키의 머릿속에 울렸다. 녀석은 목줄의 용도를 단번에 알아챘다. 난 효천경이다. 천계의 신이라고. 내 주인은 이랑진군이시다. 이런 비천한 거로 날 놓여 삼다니. 두고 봐라. 주인을 찾기만 하면 닥쳐. 찰거야. 말거야? 낑낑거리는 소리와 함께 허스키 아처는 굴욕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앞발을 올려 능숙하게 목줄을 목에 걸었다. 털북 숭니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며 이제부터 내 이름은 하시다. 잠시 후 난 낙조호 수역을 벗어났다. 어느샌가 운몽택 자연생태공원 구역까지 왔다. 여러분, 여기가 바로 운몽택 자연보호구역입니다. 우리는 지금 보호구역 깊숙이 들어왔어요. 아웨이가 만났던 거대 뱀은 안 마주쳤으면 좋겠네요. 아웨이 방송사고 이후 운몽택 자연보호구역은 아주 유명해졌다. 그래서 인기를 끌려는 스트리머들이 이곳을 방송 장소를 택했다. 갈대박 외곽 산책로에만 20명이 넘는 스트리머가 모였다. 이들은 모두 운몽택 탐사라는 핑계로 매일같이 이곳을 찾아왔다. 별 성과는 없었지만 아름다운 풍경 덕분에 여전히 시청자들을 붙잡아두고 있었다. 원발치 몰속에 쏘는 나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봤다. 혀를 날름거리며 사냥감을 노렸다. 지난번 대청산에서 스트리머 한 명으로 엄청난 공포 수치를 얻어 황금 상자를 바꿀 수 있었지. 이번엔 차원이 다르다. 다리 위에만 스트리머가 20명 이상이다. 만약 이들이 한 명당 아웨이 때만큼 공포 수치를 준다면 다이아 등급 보물 상자를 여러 개 얻어 상급 모듈을 뽑을 수 있다. 지금 닥친 진화의 한계를 깰 수 있겠어. 치밀한 계획을 세운 뒤 몸을 움직여 넓은 갈대박 사이로 헤엄쳐 갔다. 내가 움직이자 수많은 물새와 오리들이 날아올라 장관을 이루었다. 다리와 강가의 사람들도 이상을 감지했다. 수십 명의 스트리머가 일제히 카메라를 돌렸다. 새들이 날아오른 그 지점으로 일부 스트리머는 목이 터져라 마이크에 대고 소리를 질러댔고 쉴 새 없이 멘트를 쏟아내며 방송을 이어갔다. 실시간 채팅창도 난리가 났다. 모두의 관심이 집중된 그때 사람들이 옹성거리는 사이 물속에서 내 속도는 더 빨라졌다. 20m에 달하는 나는 몸을 수면 위로 다 드러내지 않았다. 하늘에서 내려다본다면 물 밑에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다리를 향해 돌진하는 것만 보일 뿐이다. 다리 위는 위험합니다. 당장 피하세요. 그때 근처를 지키던 질서를 유지하던 공원 관리원들이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장교 위의 관광객들도 불길함을 느끼고 되돌아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셀카봉을 든 채 스마트폰을 높이 든 스트리머들은 아랑곳 않고 여전히 촬영을 계속했다. 수많은 사람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나는 드디어 장교 근처까지 헤엄쳐 갔다. 거대한 몸집이 대중의 시야에 희미하게 나타났다. 장교에서 10m 떨어진 지점, 수면이 폭발하듯 갈라지며 검은 그림자가 솟구쳤다. 거대한 뱀의 몸이 세상에 완전히 드러났다. 높게 솟구친 물보라가 장교를 그대로 덮쳤고 도망치지 못한 사람들은 물벼락을 맞으며 모두 물에 빠진 생출꼴이 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의 몸이 젖었는지 신경 쓰는 사람은 없었다.
눈앞의 광경에 모두가 혼비백산했다. 한낮의 햇살 아래 호숫물이 검은 옥처럼 조각된 비늘 위로 천천히 흘러내렸다. 승용차 절반 크기의 뱀놀이가 높이 쳐들렸다. 거대한 몸통은 3분의 1만 드러냈음에도 건물 2층 높이에 달했다. 거대 파충류 특유의 흉갈 악착으로 터져나오는 포효는 마치 태고의 맹수가 세상을 향해 울부짖는 듯했다. 왕호천으로부터 공포수치 천회득, 운인으로부터 공포수치 천회득, 유해나로부터 공포수치 천회득, 공포수치가 미친 듯이 치솟았다. 나는 만족스러운 듯 겁에 질린 군중을 향해 다시 한번 포효했다. 의식 속에는 공포수치 알림이 도배되었다. 이어 몸을 돌려 물 속으로 힘차게 잠수했다. 정신 비콘을 미리 켜둔 덕분에 반경 300m의 감지 범위로 기슭의 모든 상황을 훤히 꿰뚫고 있었다. 겨우 정교우의 스트리머 몇 명으로는 내 배를 채우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나는 몸을 비틀며 기슭 쪽으로 헤엄쳤다. 오늘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공포를 나눠주리라. 군중은 흐려지기 시작했고 나는 이들이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비명과 울음소리가 온 구역을 가득 채웠다. 강렬한 공포감이 생중계를 시청하는 모든 누리꾼을 덮쳤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거대 뱀이 인간을 삼키는 듯한 공포를 견디지 못하고 방송방을 나갔다. 하지만 더 많은 누리꾼이 소문을 듣고 방송방으로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엄청난 양의 공포 수치가 쏟아져 들어와 마치 배가 터질 것 같은 착각마저 들었다. 기슭에 도달한 나는 다시 상처를 곧게 세우고 촬영 중인 기계들을 향해 포효를 내질렀다. 기슭의 사람들이 완전히 패닉에 빠지자 그제야 만족하며 다음 장소로 이동했다. 오늘 운몽택 생태공원에 온 모든 스트리머 친구들을 내가 전부 챙겨주겠다고 호언장담했다. 순식간에 생태공원 전체가 끓는 물처럼 요동치기 시작했다. 운몽택 보호구역에 거대 뱀이 나타났다는 소식은 마치 태풍처럼 순식간에 공원 전체를 휩쓸었다. 공원 곳곳에 설치된 방송 스피커에서는 긴급 대피 안내 방송이 계속해서 흘러나왔다. 그 사이 연속으로 3번의 공연을 마친 나는 만족스럽게 거대한 몸을 움직이며 운몽택 깊은 곳으로 헤엄쳐 갔다. 일부러 흔적을 남기려 수면 가까이 헤엄쳤고 20m에 달하는 긴 몸을 사람들 앞에 마음껏 과시했다. 긴급 구조 헬리콥터가 보호구역 요원들을 태우고 신속히 도착했다. 전문 카메라가 상공에서 선명한 화면을 포착했다. 헬기의 거대한 굉음이 느껴지자 나는 그제야 천천히 수면 아래로 잠겼다. 희미한 검은 그림자만 남긴 채 계속 전진했다. 이것은 나의 의도된 행동이었다. 헬기에 탄 사람들에게 내 모습을 똑똑히 보여주어 사람들을 겁준 뒤에 순순히 보호구역 깊은 곳으로 돌아갔음을 알리려 했다. 괜히 달을 소탕하러 사람을 보내지 말라는 경고였다. 와호산 기슭으로 이어지는 큰 호수의 수로에 들어서서야 헬기의 감시를 완전히 따돌리고 조용히 낙소호로 돌아왔다. 이번 자발적인 노출 작전은 상상도 못할 큰 이득을 안겨주었다. 1123만 6012. 이것이 오늘 정오의 수확한 공포수치다. 1100만 점 이상이었다. 전에는 속으로 추측만 했었다. 공포수치 50만 점짜리 다이아몬드 보물 상자 안에서 과연 어떤 좋은 아이템이 나올지 말이다. 하지만 이제 겨우 다이아몬드 상자로 만족할 수 없다. 내 목표는 500만 점으로 교환할 수 있는 에픽급 보물 상자다. 이어 물속 은밀한 곳을 찾아 자리를 잡고 공포수치 1000만 점을 사용해 에픽급 보물 상자 2개를 교환했다. 에픽 보물 상자 개봉, 유명 규규 템플릿과 장의금식 모듈 획득, 에픽 보물 상자 개봉, 생생불식 모듈 획득, 심해화식 모듈과 번목천지 모듈 획득, 강화를 뒤흔드는 위력이다. 에픽급 보물 상자에서 나온 템플릿은 과연 현실 자연계의 한계를 벗어나 있었다. 태고의 이무기가 용이 되려면 49번의 천둥 벼락을 견뎌 속세를 벗어나야 한다. 이것이 바로 낭르의 시련이다. 시련에 실패한 이무기의 혼맥은 용이 될 자격을 잃고 유명도를 수련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유명귀교다. 속성이 무엇이든 간에 결국 용으로 진화하는 방향으로 큰 한 걸음을 내디딘 셈이다. 다만 유명귀교는 실제가 없으며 생명체라고 부르기도 어렵다. 이 템플릿을 내 몸에 융합하려면 꼬박 72시간이 필요하다. 장의금신법식은 결코 파괴되지 않으며 생생불식은 숨이 붙어있는 한 육신을 재생하고 심해화신을 만든다. 정혈과 신호드로 진정한 나의 분신을 빚어낼 수 있다. 법목천지 법술은 뜻하는 대로 크기를 조절하며 강과 바다를 뒤엎고 강물과 마음을 합쳐 사해의 힘을 빌려온다.
에핏 보물 상자에서 나온 기술 모듈은 시스템 설명조차 신비로워서 새 기술의 가치를 당장 판단하기 어려웠다. 나는 꽃가루 몸을 틀어 호수 바닥에 수직 굴로 뛰어들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갑자기 무언가 아주 중요한 일을 잊어버린 것 같았다. 세상에 그 캐를 잊어버리다니. 나는 즉시 호수 중앙선으로 가서 라우하를 입에 덥석 물고 그제야 호수 바닥 수직 굴로 들어갔다. 그와 동시에 대청산에서 멀지 않은 작은 산봉우리에 사찰 하나가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대문 위엔 철타사라는 새 글자가 적혀 있었죠. 절 안에 초라한 별채 안에서 팔 하나를 잃은 북의 화상은 폰으로 뉴스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대청산에 들어간 이후 북의 화상은 공력이 크게 깎여 줄국 철타사에서 연중이었죠. 하지만 마주쳤던 그 106일을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오늘 북의 화상은 우연히 뉴스에서 갑자기 폭주하는 저를 보게 됐고 순식간에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저렇게 소란을 피우면 다른 수도자들의 눈에 띌 게 뻔했거든요. 만약 은둔하던 고수가 일찍 깨어나 그 106일을 가로채간다면 철타사는 아무 이득도 못 챙길 처지였죠. 북의 화상이 한숨을 쉴 때쯤 방 중앙에 있던 철주두타 조각상이 갑자기 덜컹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북의 화상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어 확인했죠. 녹슨 두타 조각상에서 갑자기 틈이 벌어지더니 이어서 거미줄 같은 균열이 온몸을 뒤덮었습니다. 불효 막심한 제자 부계가 조상님의 출관을 환영합니다. 그 무렵 철타사에서 30미 떨어진 산봉우리에 하군관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도관 지하 밀실 안에서 청송 도인이 공손하게 본을 들어 한 노도사에게 기능을 설명하고 있었죠. 화면 속에는 제가 사람들 앞에 나타난 영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던 노도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연신 감탄을 금치 못했죠. 청송아, 세상이 이토록 기괴하게 변했다니. 폐관 수련 전에는 상상도 못했구나. 이런 광경은 처음 보는군. 스승님은 300년이나 폐관하셨으니까요. 청송 도인은 북의 화상 앞에서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극도로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300년 세월에 강산도 변하고 시국도 변했으니 어지러운 게 당연하겠죠. 됐다. 됐어. 난 어린애가 아니다. 예달래는 필요 없어. 햇발 노도사가 인자하게 웃으며 말했죠. 200요구에 꽤 탐나는구나. 지체할 것 없다. 어서 산으로 가자. 남들보다 먼저 이 허근을 제거해야지. 한편 수중 동굴안 전 무구한 표정의 허스키를 보며 기가 막혔습니다. 이 녀석은 정말이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에너지가 넘쳤거든요. 한시도 가만히 있질 못했죠. 명계 귀상어 모델을 융합하려면 72시간이나 걸리는데 말이죠. 그동안 제 몸을 이 녀석과 한 공간에 두는 게 정말 불안했습니다. 내가 나가서 뭘 했는지 알아? 정신 나간 녀석에겐 특별한 수단이 필요했죠. 제 텔레파시를 들은 거와는 가소롭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 같은 뱀 유기가 재주에 총 부리는 거 말고 장괴나 부리는 정도겠지. 또 뭐가 있겠냐고. 꿀꺽 삼켜버리고 싶은 걸 참으며 차근차근 유도했습니다. 네, 진짜 주인을 찾고 싶지. 근데 세상은 넓고 그렇게 무작정 찾아다니면 너무 비효율적이야. 주인 이야기에 노화가 번져 정신을 차리더군요. 내 주인은 일왕진군이잖아. 천계의 신이신데 그분 전공이 뭐겠어? 당연히 요괴를 잡고 평화를 지키는 거지. 내가 오늘 밖에서 얼굴 좀 알렸어. 대단한 뱀 요괴가 나타났다는 걸 모두가 알게 했지. 일왕진군께서 소식을 들으시면 반드시 나를 잡으러 오실 거야. 그럼 그때 주인님을 만날 수 있지 않겠어? 도하는 감동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제가 자기를 위해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던 거죠. 진정해. 우린 친구잖아. 나중에 일왕진군께 얘 칭찬 좀 잘 해달라고. 그러니 우선 얌전히 있어줘. 난 수련 좀 해야겠어. 내가 깨어난 뒤에 다시 의논하자. 수련에 들어간 저를 보며 도하는 세상엔 참 좋은 요괴가 많다며 감탄했습니다. 지루한 72시간 동안 도하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줄곧 재단 아래 얌전히 있었죠. 가끔 고개를 들어 제 몸을 쳐다보며 뭔가 깊은 생각에 빠지곤 했습니다. 익숙한 느낌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시스템이 제 몸의 제어권을 가져갔죠. 저는 방관자가 되어 몸이 조금씩 변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유전자보다 훨씬 미세한 영역에서 파그아, 재구축이 반복되었습니다. 절반쯤 진행됐을 때 이 대공사의 최종 목적을 어렴풋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저는 반은 실체고 반은 영체인 존재가 될 거였죠.
길고 긴 72시간이 인내 끝에 드디어 지나갔습니다. 새 모델이 융합된 거대한 몸은 천지개벽할 변화를 겪었습니다. 지금 제 모습은 안개처럼 아스라이 흐릿했고 허실이 공존했습니다. 안팎으로 포착하기 힘든 기묘한 기호를 내뿜었죠. 원래의 초록색 엉겅도 이제는 도깨비볼처럼 변해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무명 덮에 도단한 4개의 발톱입니다. 이 강력한 발톱은 실체가 아니라 잔상에 가깝지만 여기에 한번 긁히면 물리적 타격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직접 상처를 입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명계 귀상어 모델을 융합하며 화실 전환 능력을 얻었다는 겁니다. 필요할 땐 이 거대한 몸을 화상으로 바꿔서 웬만한 장애물은 그냥 통과할 수 있죠. 정말 만족스러운 진화였습니다. 전투력이 몇 배는 상승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정육금식 노듀얼 로드 완료, 화식 노듀얼 로드 완료, 덕천선지 노듀얼 로드 완료, 번강도회 노듀얼 로드 완료, 생생물식 노듀얼 로드 완료, 에픽 보물 상자에서 나온 5가지 기술이 추가되자 제 실력은 다시 한번 급등했습니다. 이어 몸을 몇 번 비틀자 몸집이 급격히 줄어들며 다시 1.5m 길이의 뱀이 되었습니다. 깜짝 놀란 노하가 곁에서 공포 섞인 눈으로 저를 살폈습니다. 이 뱀, 자질이 엄청나군. 혹시 전설 속 신수의 핏줄인 건가? 벙쪄있는 노하를 보며 혀를 낼름거렸죠. 노하야, 강해지고 싶어? 내게 수한결이라는 비급이 있는데 한번 배워볼래? 휴천경님은 천계의 신이시다. 법력 하나로 인간계를 평정하시지. 일개의 뱀 요구인 내가 무슨 보물 같은 비급이 있겠어? 잔말 말고 배울 거야 말 거야? 배울게. 순진한 대답이 끝나자마자 개디는 그렇게 수련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부도덕한 뱀 요괴가 전수한 공법, 시스템에서 나온 공법은 아주 강력했다. 라오하가 처음 수련하자마자 상상도 못할 돌파를 이뤄냈다. 이리 와봐. 이 뱀 요괴야. 똑똑히 말해봐. 내 몸에 이 비늘들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내 꼴 좀 봐. 개도 아니고 뱀도 아니잖아. 앞으로 어떻게 다른 생물들을 보겠어? 라오하의 잔소리 공격에 난 태어난 척했지만 찔려서 똑바로 보지 못했다. 사실 나도 예상 못했거든. 수한결을 수련한 강아지가 뱀의 비늘이 도단할 줄은. 난 죽은 척하기로 했다. 혀를 한쪽으로 내밀고 라오하가 폴짝거리며 다가와 얼굴을 맞대고 미친 듯 지저댔다. 이런 젠장. 마음속 텔레파시까지 끊었는데 적당히 좀 해라. 응? 비늘 좀 몇 개 난 거 가지고 그게 뭐 대수라고 그래. 난 온몸에 나서도 화 안 내잖아. 당 뻔뻔하게 몸을 꽁틀거렸다. 라오하야, 비늘 문제는 일단 제쳐두고 내가 물어볼게. 내가 준 공법 강해 안 강해? 강하긴 한데 비늘이 났잖아. 내가 책임져. 강하면 된 거야. 주인 차고 싶다며. 그치? 라오하야, 넌 모를 거야. 지금 세상이 정말 험악하거든. 연기가 요동치기 시작했어. 잠들었던 고수들도 깨어났고 내가 효천결인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될지 상상 가니? 게다가 이랑진군을 찾아서 천계 신선의 신분을 회복하면 비늘 몇 개쯤은 아무 일도 아니야. 나의 억지 논리에 라오하는 잠시 잠잠해졌다. 그런데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재단 위에 갑오자를 틀고 앉은 잠든 내 본체를 발견했다. 순간 결단을 내린 듯했다. 내 말이 맞아. 실력이 강한 게 최고지. 하지만 내 상처받은 마음은 보상해줘. 먼저 말해봐. 왜? 재단 위 청년의 몸에 집착하는 건데? 거짓말하면 안 돼. 라오하의 질문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난 살벌한 눈빛으로 녀석을 노려봤다. 저 청년은 나에게 아주 중요하니까. 라오하는 제자리에서 서성이며 겁도 없이 나를 훑어봤다. 확실히 중요한 것 같네. 내가 원하는 보상은 이거야. 저 청년의 몸을 최대한 보호해줘. 필요하다면 반 버려도 좋아. 뭔가 이상한데? 이게 녀석이 눈치를 챈 건가? 서로 다른 속셈을 품은 채 난 선뜻 보상 요구를 수락했다. 라오하도 다시 수련을 시작했다. 비늘로 온몸을 덮고 나가겠다나. 난 나무 우물에서 빠져나왔다. 템플릿 융합 후 나의 감지 반경이 500m로 늘어났다. 약수호 쪽이 소란스러운 걸 발견했다. 난 망설임 없이 몸을 틀어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헤엄쳤다. 내가 주목한 호수 선미에는 괴상하게 생긴 5명이 서 있었다. 다들 무기를 들고 있었고 분위기는 매우 삼엄했다. 호노삼, 우리 약속했잖아. 온몸택에 다 같이 모여서 각자 기여들 찾기로. 지난 원하는 있기로 말이야. 그런데 우리 길을 막다니 대체 어쩔 셈이야? 누가 있는다고 했나?
난 동의한 적 없어. 성씨 유씨 3년 전 기련산에서 내 형님을 죽였지. 오늘 널 여기서 끝장내지 않으면 형님의 원혼이 용서치 않을 거다. 기련산대는 너무 서둘렀지. 호씨 가문의 외주를 못 봐서 아쉬웠어. 호 노삼. 내가 죽고 싶다며 어디 한번 보지. 내 외주가 얼마나 대단한지. 날이 끝나자마자 편이 갈려 싸움이 시작됐다. 무기를 휘두르고 부적으로 번개를 부르며 정신없이 서로를 공격했다. 숨어서 보던 나는 어이가 없었다. 이게 무슨 수도자들이라고? 실력은 정말 형편없었지만 수도자 신분인 건 틀림없었다. 그들의 대화에서 알 수 있는 것. 수많은 현문 수도자들이 운몽택 보호구역에 들어왔다는 것. 예뚜기 같은 놈들의 목적은 뻔하다. 분명 나를 잡으러 온 거겠지. 잠시 후 5명 중 3명이 쓰러졌다. 남은 둘은 숨을 헐떡이며 온몸이 피투성이었다. 각자 무기에 몸을 지탱한 채 서로를 노려보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두분 나를 찾으러 왔나? 섬뜩한 목소리가 마음속에 울렸다. 방금까지 싸우던 두 사람은 동시에 혼피백산했다. 누구냐? 숨지 말고 나와라. 당당하게 대결하자. 몸길이를 15m로 키우고 난 무성한 풀숲에서 나타났다. 낼름거리는 뱀혀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 남은 두 수도자는 경악했다. 106이다. 비명과 함께 그들은 무기를 돌려 나를 겨누었다. 호 노삼에게서 공포수치 1530획득, 유전명에게서 공포수치 1621획득, 조광최에게서 공포수치 1423획득. 오, 바닥에 죽은 척하는 놈이 있네. 인간은 역시 교활하군. 총 몇 명이다 왔나? 섬뜩한 목소리가 다시 그들의 마음속에 울렸다. 이마에서 땀방울이 비오듯 쏟아졌다. 호 노사는 예상 못했다. 이런 놈이랑 같이 죽게 될 줄이야. 정말 재수가 없군. 유전명이라는 수도자가 욕을 내뱉더니 무기를 휘두르며 나에게 달려들었다. 현문 수도자를 삼켰습니다. 진화 포인트 35,421점 획득. 사람 한 명에 이거밖에 안 되나? 진화 포인트가 정말 자네. 강한 바람이 일더니 거대한 뱀꼬리가 번개처럼 덮쳤다. 잔상이 사라지자 호 노삼도 자취를 감췄다. 현문 수도자를 삼켰습니다. 진화 포인트 3214점 획득. 2명을 집어삼킨 내 기세는 흉보했다. 죽은 척하던 놈은 전기가 오듯 떨었다. 혀를 낼름거리며 커다란 머리를 죽은 척하는 자에게 돌렸다. 대인, 제발 살려주십시오. 대인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뭐든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대인의 개가 되겠습니다. 무엇이든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기어 나와 절을 하던 수도자를 보며 난 뱀 눈을 가늘게 뜨고 비웃었다. 개라면 이미 한 마리 있거든. 당분간 2마리는 키울 생각 없어. 말해봐. 온몽택의 수도자가 얼마나 모였지? 그는 겁에 질려 술술 불기 시작했다. 제가 본 사람만 2,030명입니다. 숨어 지내는 고수들도 많아서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살기 위해서 조광초는 자기가 본 수도자들을 전부 팔아넘겼다. 그들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어떤 공법을 쓰는지까지 다 물었다. 날이 끝나자마자 난 단숨에 그를 삼켜버렸다. 현문 수도자를 삼켰습니다. 진화 포인트 25,340여 점 획득. 정말 쓰레기 같은 놈이군. 진화 포인트가 남들보다 훨씬 적어. 싸우다 죽은 나머지 둘까지 삼키고 나서야 난 만족스럽게 호수 속으로 들어갔다. 작은 구렁이가 달빛 아래를 질주한다. 흉계를 품은 현문 수도사들이 진화 포인트로 변했다. 날이 밝아온다. 벌써 수도사 230명은 사냥했다. 전부 연기기의 애송이들 뿐이다. 진화 포인트가 70만 넘게 쌓였다. 와우산 깊숙이 더 들어가서 수도사들을 더 사냥할지 아니면 숨어있다 밤을 기다릴지 고민할 때 멀리 산골짜기에서 천지를 뒤흔드는 괴성이 들렸다. 이 정도 위력의 외법이라면 고수다. 됐다. 일단 하루 푹 쉬자. 밤이 되면 바구된 놈들을 노려야지. 변이 된 야수들이 시선을 끌 테니 영모를 잡으러 온 현문 수도사들도 애송이 몇 명 잃었다고 해서 겁을 먹고 도망치진 않겠지. 결심을 굳힌 나는 대청산 남쪽 기슭에 이름 없는 호수로 헤엄쳐 갔다. 내가 한 모든 일이 아무도 모르게 진행된 줄 알았는데 누군가 밤새 나를 지켜보고 있었을 줄이야. 지금 대청산 꼭대기 큰 소나무 위에는 늠름한 청년 하나가 가부좌를 틀고 앉아있다. 검은 제복 차림에 검은 코트를 걸친 모습이다. 청년의 손에는 구리 거울이 들려있고 거울 속에는 작은 구렁이 한 마리가 물속에서 즐겁게 몸을 흔들고 있었다. 목적지로 향하던 나는 호숫가에 채 도착하기도 전에 낯익은 얼굴들을 발견했다. 불개의 화상과 청송 모보다 거드름 피우던 예전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조상을 모시느라 쩔쩔매고 있다. 철두타, 100년 만이군. 자네는 여전히 거칠구먼. 백학노도, 자네도 마찬가지 아닌가. 여전히 가식적이군. 백발이 성성한 백학노도는 신선 같은 풍모였다. 이번에 우글뱀이 난동을 부린 곳은 우리 문중과 아주 가까운 곳이네. 마땅히 우리가 나서서 처단해야지. 그런데 동료들이 이익에 눈이 멀어 깨거지로 몰려들었군. 철두타, 자네 생각은 어떤가? 백학노도의 눈빛은 정의로운 척했지만 그 속은 음흉하기 짝이 없었다. 내 생각이랄 게 뭐 있겠나. 누가 감히 내 것을 이 철두타의 몫을 건드린다면 끝장날 때까지 싸울 뿐이지. 철두타는 자신의 포악함을 숨기지 않았다. 말을 하며 굵은 구리 곤봉을 꺼내들더니 번득이는 삼가간으로 백학노도를 외래로 흘어부었다. 마치 공격할 곳을 찾는 것 같았다. 아니, 그게 아니네. 이번에 나타난 요괴의 뱀은 너나 할 것 없이 다들 노리고 있지. 혈살 상인도 흔적을 보였다더군. 내 말은 우리 두 집안이 손을 잡고 먼저 요괴의 뱀을 잡은 뒤에 다시 논의하자는 걸세. 백학노도는 아주 진심인 척 말했지만 철두타는 하군관의 본성을 너무 잘 알았다. 어찌 그를 믿겠는가? 도형돼서 그리 말씀하시니 나쁘지 않은 방법 같구먼. 다만 내 제자가 방금 전하기를 요괴뱀이 와호산 깊은 곳에 나타났다고 하네. 굴러온 놈들이 우리 둘을 에워싸고 있으니 지금 가기엔 좀 늦은 것 같군. 대신 내 제안을 들어보게나. 철두타는 말을 하면서 백학노도에게 슬금슬금 다가갔다. 물속의 수는 나는 어이가 없었다. 내가 여기 뻔히 있는데 와호산 깊은 곳에 윈뱀이 또 나타났단 말인가? 혹시 다른 별이 된 뱀이 나 대신 덤터기를 쓴 건가? 고민하던 그 순간 상황이 급변했다. 철두타의 상체에 금빛이 번쩍이더니 구리 곤봉을 휘둘러 백학노도의 관자놀이를 갈겼다. 백학노도는 경악했고 곤봉은 그대로 그의 관자놀이를 강타했다. 하지만 피는 튀지 않았다. 거센 바람을 가른 곤봉은 아무런 저항 없이 백학노도의 머리를 뚫고 지나갔다. 잔상이었군. 철두타, 배면을 벽 보고 있어도 성미는 그대로구나. 오늘 내가 하늘을 대신해 예돔 같은 화근을 없애주마. 백학노도의 목소리가 철두타 뒤에서 들렸다. 손에 든 불진을 세게 휘두르더니 철두타의 맨등을 내리치자 둔탁한 소리가 났다. 철두타의 등에 금빛이 번쩍였고 그는 앞으로 비틀거렸다. 피를 한 움큼 쏟았지만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다. 통쾌하군. 다시 해보자. 둘 노친네의 싸움이 시작되자 청송노도가 청행검을 뽑아들고 탈 하나 없는 불개 화상에게 달려들었다. 나는 넋을 잃고 구경했다. 수도사들의 세계는 원래 이렇게 화끈한가? 철두타, 우리가 여기서 싸워봐야 남 좋은 일만 시킬 뿐일세. 이쯤에서 멈추는 게 어떻겠나? 내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네. 함께 와우산으로 가서 그 요괴의 뱀을 잡세. 전세가 유리해진 백학노도는 거침없었다. 싸우면서도 계속 호유를 시도했다. 100년 전에 너랑 같이 혈연단을 만들 때 말이야. 내가 팔도를 돌아다니며 사방팔방을 뒤져서 간신히 임산부 100명을 모았더니 이 도둑놈 같은 노도가 그 100명을 홀랑 훔쳐다 단약을 만들었지. 혼자서 이득을 다 챙겨놓고 이제 와서 또 손을 잡자고? 이 어미랑이나 잡아라. 철두타는 더욱 경모했다. 온몸에서 금빛이 뿜어져 나왔고 방어는 완전히 포기한 채 오로지 맹공을 퍼부었다. 자네가 오해한 걸세. 그 100명으로는 단약 하나밖에 안 나왔어. 둘이 나누기엔 효과가 너무 적었지. 내가 먼저 수준을 높이고 나서 자네 것을 만들어주려 했네. 그런데 연기가 말라버리는 바람에 살기 위해 가사 상태에 들어야 했지. 이 일이 끝나면 반드시 자네 목에 혈연단을 만들어줌세. 보상으로 말이야. 자네 생각은 어떤가? 도둑놈아. 1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나를 속이려 드느냐? 철두타가 온몸으로 금빛을 내뿜으며 백학노도를 거세게 몰아붙였다. 그때 비명이 들렸다. 실력도 부족한 데다 팔까지 하나 없는 불개 화상이 청송노도의 검에 허리를 베인 것이다. 그만해. 제자가 죽게 생기자 철두타가 물러났다. 철두타가 옆으로 뛰더니 먼저 싸움을 멈췄다. 백학노도, 협력은 해주지. 하지만 심장과 쓸개는 내 차지다. 내단이 나온다면 정확히 절반씩 나누기로 하지. 내 놈들이 여기서 보상을 어떻게 나눌지 떠드는데 당사자인 내 의견은 물어봤느냐? 아침 햇살 아래에서 차가운 호수물이 짙은 금빛 빈을 위로 천천히 흘러내렸다. 뱀의 혀가 날름거리고
뱀의 입이 벌어지자 떨어지는 물방울이 아침 햇살을 받아 일곱 빛깔로 번쩍였다. 불개 화상으로부터 공포수치 1356, 청송노도로부터 공포수치 1102, 철두타로부터 공포수치 453, 백학노도로부터 공포수치 258. 내 머릿속엔 오직 그 생각뿐이었다. 임산부 100명으로 혈연단을 만들다니. 사람으로 태어나서 내 놈들은 죽어 마땅하다.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태고의 거친 바람 같은 목소리가 4명의 개자식들을 뒤로 밀어냈다.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내 가슴 속에 나는 한 톨의 분노까지 일깨워라. 요구의 뱀, 금단기 정점, 철두타와 백학도사가 동시에 경악했고 쑥동군과 먼지털리가 눈부신 빛을 뿜어냈다. 백학도사가 칠성보를 밟으며 바람 앞에 버들처럼 뒤로 물러날 때 그 철두타가 갑자기 크게 포효하더니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금빛이 더 강해졌다. 쑥동군을 크게 휘둘러 산을 가를 듯한 기세로 내 머리를 내리찍었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사실은 철두타 손에 들린 쑥동군에서 갑자기 눈부신 광륜이 터져 나오더니 고대 문자들이 하나둘 떠오른 것이었다. 심장이 터질 듯한 위기감이 느껴졌다. 거대한 뱀의 입속에서 밝은 빛이 번쩍이더니 거대한 광선 줄기가 눈으로 쫓기 힘든 속도로 뻗어나갔다. 온통 금빛으로 가득했고 요란하던 철두타는 광선의 정면으로 맞았다. 비명과 함께 재가 되어 사라졌다. 요란하게 설쳐대더니 이무백이 조종하던 도마뱀보다도 더 오래 버티지 못하는군. 이 광경을 지켜본 옆에 백학도사는 순식간에 겁에 질렸다. 백학도사로부터 공포수치 3564획득, 청성도사로부터 공포수치 2548획득, 부계스님으로부터 공포수치 2879획득, 위행치로부터 공포수치 124획득. 뭔가 이상한 게 섞인 것 같은데 선배님. 저희 하원관 일동은 선배님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견마지로를 다하며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백학도사는 잔뜩 경계하면서도 큰 소리로 목손을 고걸했다. 나는 거대한 몸을 뒤틀어 머리를 조아리는 백학도사 앞으로 갔다. 10년 가는을 통해 상대의 마음속에 강제로 영상을 보냈다. 하얀 빛이 번쩍이는 화면, 뜨거운 열기가 소용돌이치고 100년 동안 가사 상태로 숨었어도 결국 피하지 못한 채 한 줌의 재가 되는 모습이었다. 백학도사로부터 공포수치 5000 획득, 엎드려 있던 백학도사가 멈칫하더니 머릿속에 갑자기 떠오른 장면 때문에 순식간에 넋이 나가버렸다. 정신을 차리고 도망치려 했을 때 이미 늦은 뒤였다. 현문 수사 삼켜서 지가 포인트 154,811 획득. 사조 청송도사가 비명을 지르더니 청군검을 휘두르며 나에게 달려들어 찔러댔다. 현문 수사 삼켜서 진화 포인트 87,945 획득. 외파리 보게스님이 호숫가에 홀로 서서 몸을 주체할 수 없이 떨고 있었다. 마치 사시나무 떨듯 두 분을 방울처럼 부릅뜬 채였다. 털썩 소리와 함께 부계스님이 바닥에 주저앉았다. 금단기 요구의 뱀이라니 이토록 공포스러울 줄이야. 나를 주인으로 모시겠느냐. 차가운 목소리가 그의 마음속에 울렸다. 부계스님은 서둘러 무릎을 꿇고 머리를 찌우며 절을 했다. 소인, 기꺼이 모시겠습니다. 소인은 이제부터 선배님의 노예입니다. 대대손손,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순간 영수건 하나가 부계스님 곁에 던져졌다. 직접 채우거라. 내 예상과 달리 영수건은 수사에게도 효과가 있었다. 수사 노예가 한 명 생기니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졌다. 한편 오래된 소나무 위에서 검은 옷의 청년이 거울을 흥미롭게 보고 있었고 옆엔 같은 제복을 입은 인상 좋은 중년인이 새로 나타났다. 저 요구의 뱀이 설치던 걸 그냥 보고만 있을 텐가? 이보게 주, 내 말 좀 듣게? 저 뱀의 공덕반 수비가 꽤 많이 올랐어. 나중에 아무도 못 잡는 지경까지 가게 두지 말고 뭘 겁내라. 정 안 되면 데려다 펫으로 삼으면 되지. 대성묘 도굴 보물 여의봉. 만약 내 마음이 동해 10년 감흥으로 그가 참말을 하는 걸 몰랐다면 뿌리로 이 태머리를 쳐서 죽였을 것이다. 쑥동군의 내력은 비번했다. 부계스님의 말에 따르면 100년 전 철두타가 대성묘에서 훔친 것이라 했다. 세상에 이게 정말 여의봉이라면 그 엄청난 무게만으로도 철두타 같은 피라미가 들 수 있을 리가 없다. 내 짐작에 이 쑥동군은 등급이 조금 높은 덕구일 뿐일 거다. 커프이다 떨며 생생될 때 쓰는 몰건처럼 나는 다시 의혈모기의 모습으로 변해 부계스님과 1대1로 대화를 나눴다. 대화가 꽤 잘 통했다. 확인 결과 부계스님은 하은건 수사 몇 명을 죽인 것 외엔 일반인을 해친 적이 없었다.
일단 이 대머리를 잡아먹으려던 생각을 접었다. 바로 그때 프로펠러 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들려왔다. 잠시 후 대청산 방향에서 드론 한 대가 날아왔다. 카메라와 스피커까지 다 갖춘 기체였다. 동체하단 눈에 띄는 곳에 은회색 삼각형 문양이 있었다. 회계에 내 감시하에 있던 북의 스님이 깜짝 놀라며 온갖 생각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조정을 앞잡기라느니 상대해선 안 될 놈들이라느니 당장 도망쳐야 한다느니 덕분에 이 드론이 보통 놈이 아님을 알게 됐다. 그때 문득 아까 위홍지라는 사람에게서 얻은 공포, 수치가 떠올랐다. 주인님, 어서 도망쳐야 합니다. 회계위는 건드려선 안 됩니다. 특히 요술하며 보는 족족 죽여버리거든요. 북의 스님이 나에게 낮게 외쳤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즉시 경계심을 높였다. 들리나요? 저희는 전통숲속 연구사무소입니다. 업무상 임시직을 몇 명 모집 중인데요. 수습 기간은 하루입니다. 수습 끝나면 바로 정규직 전환이고요. 정규직은 공무원 신분이 보장되며 내대 보원에 연봉은 14개월 치르줍니다. 거기 유혈모기 씨 지원해 볼래요? 그 소리에 나는 어이가 없었다. 저기 동진이응, 저도 지원할 수 있을까요? 저 연기기 칠성인데 사원구에 잘합니다. 월급이랑 보너스는 안 주셔도 돼요. 정규직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임시직이라도 시켜주세요. 북의 스님은 고개를 들고 머리 위에 드론을 간절히 쳐다봤다. 이 전통 숲속 연구사무소, 줄여서 전습소는 엄연한 대하국의 공식 기관이다. 주로 수사들의 범법 행위를 단속하며 공덕반을 관리한다. 죄질이 나쁜 자들은 모두 전습소에 추적을 받는다. 제복이 온통 검은색이라 흑행이라고도 불린다. 스님은 좀 기다리시고 거기 유혈모기 씨는 결정했나요? 지원할 건가요? 정규직 자리예요. 월급 밀릴 일도 없답니다. 나는 정말 기가 막혔는데 북의 스님은 감격해서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기다리라니 내게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구나. 크게 임시직 자리라도 하나 꿰차며 내 인생도 드디어 세탁이 되는 거야. 북의 스님의 생각을 지켜보던 나는 대충 파악이 됐다. 회계위가 어떤 존재인지를 나를 못 파는 나는 노예 북의 스님을 시켜 말을 전했다. 드론 뒤에 인물과 직접 대화하고 싶다고. 잠시 후 대청산 꼭대기에서 두 사람이 내려왔다. 한 명은 아주 늠름한 청년이었고 검은 제복에 검은 코트 차림이었다. 영역의 파동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지만 엄청난 위협이 느껴졌다. 다른 한 명은 중년인이었는데 똑같은 제복을 입었으나 코트는 없었다. 온화한 표정으로 웃음이 가득했다. 자신들을 전속반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현무원 수사들이 말하는 흑예라면서 선배님을 영입하고 싶다며 신주를 수호하고 수많은 백성을 위해 힘을 보태달라고 했다. 방금 드론으로 말하던 사람은 이 중년인이 아닌 듯했다.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냉혹한 무표정한 청년에게 돌렸다. 무표정한 청년의 눈빛이 살짝 흔들리더니 입가도 미세하게 떨렸다. 함부로 선배라고 부르지 말라며 말을 꺼냈다. 먼저 초란이 누군지 묻겠다더군. 나는 깜짝 놀랐다. 신분은 내 가장 큰 비밀인데 이들이 어떻게 아는 걸까? 긴장한 중년인이 청년 앞을 급히 가로막았다. 그저 일상적인 자료 수집일 뿐이라며 자기소개를 잊었다고 했다. 이름은 류현지이고 전속반의 부국장이라고 했다. 이분은 추천가 국장님이라더군. 초 국장님과 성이 같아서 물어본 것뿐이니 결례를 범했다며 사과했다. 당신 성함이 초란 맞죠? 방금 지은 이름인가요? 이전에 자료를 조사했을 때 모든 문서의 기록에서 당신의 정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름뿐만 아니라 외모와 보여준 수단까지 아무런 기록이 없더군요. 그래서 초 국장님이 성함에 관심을 가진 겁니다. 내 눈에는 의구심이 번졌다. 정신표식이 두 사람에게 통하지 않았다. 감지는 되지만 생각까지는 읽을 수 없었다. 방금 일어났던 북의 스님이 다시 바닥에 쓰러졌다. 추천가와 의행지, 회계의 두 수장이 대청산에 나타나다니 206회가 너무 눈에 띄어 탈이 날 줄 알았다니까.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어. 가입하면 무슨 혜택이 있지? 그들의 생각을 읽을 수는 없었지만 10년 전에는 계속 사용할 수 있었다. 저희 전속반에는 많은 수련 자료가 있습니다. 인간 수사용은 물론 요수용도 있죠. 분명 수련에 도움이 될 겁니다. 위엔지는 여전히 인자한 모습으로 회계의 혜택을 끈기 있게 설명했다. 가입만 하신다면 이 자료들을 모두 열람할 권한이 생기고 누군가에게 읽어달라고 해도 됩니다. 또한 공덕도 있습니다. 그 말을 하며 위엔지는 가방에서 거북 등껍질 모양의 뼈판을 꺼냈다.
공덕은 아주 중요합니다. 선배님이 덜 잘 아시겠죠? 요수에게 있어서 안정적인 공덕의 유입은 안심하고 수련하게 해주며 청급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 하죠. 다른 곳에서 공덕을 얻기란 저희만큼 쉽지 않을 겁니다. 생각을 읽을 수는 없었지만 그가 진심이라는 건 느껴졌다. 가입하게 된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의무에 대해 말하자. 위엔지는 갑자기 엄숙해졌다. 제가 처음에 드린 말씀은 그저 거칠애가 아닙니다. 가입하면 반드시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신주를 수호하고 백성을 비호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일반인을 해쳐서는 안 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혀서도 안 됩니다. 펜이 혀를 날름거렸다. 새로운 운동자 속에는 계산이 가득했다. 마음이 움직였다. 혼자 돌아다니며 다른 생물을 사냥해 진화하는 것보다 흑해일 같은 큰 조직과 함께하는 게 훨씬 전도유망해 보였다. 동료가 한 명 더 있는데 같이 가입할 수 있나? 전부 임시직으로 하지. 이스님은 자격 이달이야. 과거도 깨끗하지 않지. 위행지가 중재하기도 전에 추청자가 차갑게 가로챘다. 북의 스님은 안색이 청백해졌다. 초 국장님이 소승에게 편견이 있으시군요. 이번 생은 글렀나 봅니다. 하지만 북의 대사는 비성근 요원으로 둘 수 있어요. 당신 개인의 정보원인 셈이죠. 위행지는 내가 화낼까봐 서둘러 수습했다. 그의 눈길이 북의 스님 옥의 영수군을 슬쩍 훑었다. 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다. 잠시만 기다려라. 가서 데려오겠다. 사실 친구분을 직접 오해해도 됩니다. 저희가 여기서 같이 기다리죠. 위행지는 여전히 온화하게 웃었다. 연기 주수가 크게 상승한 이후 세상에는 기이한 동물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동물의 연기 농도에 영향을 받는다면 인간도 마찬가지죠. 추청가가 차갑게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는 몰랐다. 어둠 속에 숨은 놈들이 기회를 틈타 천하를 뒤흔들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속반만으로 천하를 진압하기엔 역부족인 면이 있죠. 인력이 부족하기에 7일 전부터 대학 경내의 모든 고등학교에서 자질 있는 청소년들을 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비대에 가입시켜 훈련하기 위해서죠. 미래를 지킬 저력을 비축하기 위함입니다. 이름씨는 온몸택과 가까워 인재가 많습니다. CJ19에서 천재 여학생을 찾아냈는데 자질 등급은 어렸죠. 그녀의 이름은 초령입니다. 안개가 소용돌이치고 비늘이 희미하게 빛나더니 나는 다시 50m 길이의 황금빛 모습이 되었다. 그리고 초령은 바로 내 여동생이다.